자, 다음에 이번에는 통합 구현이에요. 통합 구현은 그 우리가 기능을 하는 하나의 모듈이 있다고 했죠. 그 걔네를 통합하는 거예요. 묶어가지고 더 큰 기능을 하는 이게 바로 통합 구현이다. 그래서 단위 모듈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기능을 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모듈화의 원리가 앞에서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우리가 모듈화 할 때 결합도와 응집도 하면서 살짝 봤었는데, 이 모듈화의 원리에서 우선 첫 번째 이제 분할과 지배예요. 분할하고 지배는 뭐냐? 복잡한 문제를 분해하고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거죠. 정보 은폐는 어렵거나 변경 가능성이 있는 모듈을 타 모듈로 은폐시키는 거고, 자료 추상화는 함수 내에 자료 구조 표현 명세를 은폐하고, 자료와 자료의 적용간 오퍼레이션을 함께 정리하는 거고, 모듈의 독립성, 뭐 이것도 앞에서 봤던 거죠. 결합도는 낮게, 응집도는 높게. 자, 우리가 이제 통합하기 전에 뭘 해야 되냐면 이 단위 모듈이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는지 실행이 되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이걸 단위 모듈 테스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이 구현 단계의 작업 절차는 맨 처음에 이제 계획을 하고 실제 코딩을 해요. 그다음에 컴파일하고 얘가 정상적으로 데이터 처리를 하는지를 보는 거죠. 이제 출제된 적이 있으니까. 대신에 뭐 이게 굳이 뭐 외우려고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명령어를 나열을 하는 코딩 단계, 그 다음에 얘네를 컴파일하는 거는 실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모듈이 있으면은 걔가 실제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단계가 이제 컴파일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테스트에 해가지고 얘가 뭐 구구단을 외웠는데 잘 외워지나라는 걸 보는 겁니다. 다음에 통합 개발 환경이에요. 이 IDE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얘네를 지원하는 하나의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C++, 자바 등의 언어를 이용을 해가지고 소스 코딩부터 시작해가지고 통합까지 모두 다 해주는 역할을 하는 애가 바로 통합 개발 환경입니다. 그래서 환경을 제공해주는 애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종류에는 뭐 자바에서 사용되는 이클립스나 비주얼 C 뭐 이런 거 C에서 쓰는 거, 엑스코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아이디어 이런 아이들이 있다. 자, 이제 통합을 했으면 다음에 뭘 하냐면 빌드를 해요. 빌드는 실제 이 프로그램이 실행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걸 이야기하거든요.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대표적인 기능을 하는 그 도구 툴이 있는데 그래들이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이 그래들이 뜨게 된 이유는 안드로이드 기본 빌드 시스템이 그래들이거든요. 그래서 요거 정도 이렇게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빌드라고 하는 건 구축한다라고 하는 건데 실제로 우리가 지금까지 개발한 아이를 실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아이죠. 됐죠? 자, 제일 먼저 뭘 하냐면은 컴파일 하고요. 얘를 패키징해요. 이제 다음 시간에 보게 되는데 묶어주고 단위 테스트하고 정적 분석하고 리포팅, 배포, 최종 빌드 이렇게 됩니다. 이게 종류에는 좀 전에 봤던 그래들, 젠킨슨, 메이크파일, 안트, 메이븐 이런 애들이 있다. 이게 종류가 시험 문제 나옵니다. 다른 거는 됐고요. 그냥 종류 정도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안트는 아파치 소프트웨어 재단에서 개발했다. 메이븐은 프로젝트에 필요한 모든 종속성을 리스트 형태로 메이븐에 알려서 종속성을 관리한다. 메이븐은 종속성. 그래들은 JVM의 기반의 도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바 버추얼 머신이죠. 다음에 젠킨스는 자바 기반의 오픈 소스다. 이렇게 핵심 키워드만 정리하고 계셔도 크게 문제 푸는데 어려움은 없어요. 자, 그러면 하나씩 한번 또 볼까요? 자, 큰 규모의 시스템을 분해해서 작은 단위로 우리가 분할한다 그랬죠? 분할하고 하나씩 처리한다 그랬는데 이렇게 계층적으로 구조하고 단순하게 추상한 문서를 우리 뭐라고 하냐면 단위 기능 명세서예요. 그냥 간단히 보고 넘어갔는데 출제된 문제는 아니니까. JVM의 기반의 도구다 그랬고 얘네가 쭉 보니까 메이븐처럼 활용해서 그루비 기반이다 그랬어요. 그루비라고 이야기하는 기반으로 이것도 프로그램 언어 중에 하나거든요. 얘는 이제 그래들입니다. 그룹이 나오면 GG 이렇게 해가지고 매칭하시면 돼요. 기출 문제는 아니고요. 다음 중 모듈화 원리가 아닌 것은 디바이드 컨커, 인포메이션 하이딩, 데이터 컴파일, 모듈 인디펜던스 그랬어요. 얘는 데이터 컴파일이라고 하는 거는 모듈화에 없었죠. 모듈에서 왜 컴파일을 하지? 그죠? 이제 시험 문제 출제된 아이가 얘예요. 다음 중 빌드 자동화 도구가 아닌 것은 안트, 메이븐, 그래들, 엑스유닛 얘는 아니죠. 나중에 배우게 됩니다. 엑스유닛은. 그래서 이 종류 정도 기억하고 넘어가 주시면은 크게 무리 없이 보실 수가 있다. 자, 다음에 이번에는 제품 소프트웨어 패키징이에요. 앞에서는 우리가 빌드를 했어요. 그럼 실행할 수 있게 했으면 얘를 판매할 수 있도록 포장을 해야 되겠죠? 이게 바로 패키징이에요. 그러니까 패키징 하려면은 사용자의 시스템 환경을 알아야 돼요. 얘가 윈도우즈 시스템인지 아니면 안드로이드 시스템에 돌아가는 건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겠고.
자, 패키징 할 때는 기능 식별하고 모듈화하고 빌드 진행해서 사용자 환경 분석하고 패키징 적용 시험하고 패키징 변경 개선하고 그냥 상식선에서 한번 쭉 봐주시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시험 문제 나오는 게 이제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 패키징 도구는 결국은 이 패키징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애다. 얘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불법 복제를 막아주기도 하고 사용 권한 제어, 또 라이선스 관리, 권한 통제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애가 바로 패키징 도구다. 그럼 이런 패키징 도구 활용 시에 고려사항이 이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데 이것도 그냥 패키징이 뭔지만 알고 있으면 객관식이니까 쉽게 풀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사용자에게 배포되는 소프트웨어임을 고려하여 반드시 내부 콘텐츠에 대한 암호화 보안. 다양한 이기종 콘텐츠의 DRM은 이제 보안 모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동영상 보안 또는 문서 보안 이렇게 해서 특정 권한이 없는 사람들은 볼 수 없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안이라고 이야기하고 사용자 편의성을 위한 복잡성 및 비효율성 문제를 고려하고 반드시 내부 콘텐츠에 대한 암호화 보안. 이것도 중복돼서 들어갔네. 제품 소프트웨어에 적합한 암호 알고리즘을 적용해서 범용성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그랬고 패키징 도구의 구성 요소가 나옵니다. 얘도 좀 알고 계셔야 되겠죠. 우선은 암호화 해야 되겠고 이 암호 키를 의미하는 거고요. 암호 파일도 우리가 생성해 줘야 됩니다. 또 이어서 식별 기술이 있어야 되겠고 저작권 표현, 정책 관리, 크랙 방지, 인증 이러한 아이들이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번에는 모니터링 도구하고 협업 도구예요. 모니터링 도구는 이 어플리케이션이 정상적으로 잘 되고 있는지를 이렇게 감시하고 있는 애를 이야기하고요. 대표적인 게 이제 APM이 되겠죠. 얘는 어플리케이션의 변경이나 성능 관리를 할 때 우리가 주로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협업 도구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여러 스테이크홀더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관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다. 그래서 문서를 공유하거나 소스 공유, 아이디 공유, 디자인 공유, 일정 관리, 프로젝트 관리, 마인드맵 이런 것들을 공유할 수 있는 아이다. 많이 출제된 내용은 없어서 그래도 이게 표시되어 있는 아이들이 이제 출제된 아이들이거든요.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자, 개발이 완료된 소프트웨어를 고객에게 인도하기 위해서 패키징. 문제 답이 있네. 어플리케이션, 패키징 이렇게 되겠죠. 자, 응용 소프트웨어 성능과 서비스 이용성을 감시한대요. 모니터링 하는 거네. 뭐였어요, 이거? 어플리케이션 모니터링 하는 어플리케이션 퍼포먼스 매니지먼트. 다음 중 어플리케이션 패키징이에요. 패키징. 묶는 거죠. 개발 시스템 환경이 아니라 사용자 시스템 환경이죠. 그죠? 자, 기출은 아니고 이제 기출 문제입니다. 소프트웨어 패키징 도구 활용 시 고려사항으로 틀린 것은 반드시 내부 콘텐츠에 대한 보호와 이거 한다 그랬죠. 보안을 위해 이기종 연동 고려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5번이에요. 제품 소프트웨어 패키징 도구 활용 시 고려사항이 아닌 것은 그랬어요. 제품 소프트웨어 종류에 적합한 암호 알고리즘, 추가로 이기종 연동, 그리고 사용자 편의성을 위한 복잡성이나 비효율성 문제를 고려해가지고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고 내부 콘텐츠에 대한 보안 고려해야 되겠죠. 4번이 잘못됐네요. 자, 이렇게 해서 또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22번째 이제 제품 소프트웨어 저작권이에요. 이게 소프트웨어를 패키징했으면 얘네가 불법 복제되지 않도록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요즘에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스토어라고 하는 플레이 스토어 또는 앱 스토어 이렇게 해가지고 스토어에서 이런 역할을 다 해주게 되죠. 그래서 뒤에 이제 보게 되는 이러한 역할을 하는 애들이 클리어링 하우스라고 명칭을 합니다. 이 부분은 시험 문제 꽤 많이 출제되는 아이고 실기에서도 DRM에 관련된 거는 개정 전에도 꽤 많이 출제가 됐었어요. 자, DRM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이게 보안을 주는 거죠. 아무나 막 복제할 수 없게 하는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특성을 보면 거래가 투명해야 되고 사용 규칙을 제공하고 자유로운 상거래를 제공해 줘야 돼요. 이런 기반에서 여러분들 뭐 스마트폰에 스토어들 있잖아요. 이런 게 요즘에 활성화돼 있다. 얘네가 다 관리를 해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윈도우즈에도 스토어가 있죠. MS 스토어가 있으니까 그쪽에서도 또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런 DRM의 기술 요소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선은 암호화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암호가 돼야 이것이 내 것이고 뭐 권한 있는 사람들에게만 보여줄 수 있도록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키 관리 그럼 이 암호화에 사용되는 키가 있을 거래요. 암호화 키가 있는데 걔네에 대한 키를 관리하고 그 다음에 암호화 파일을 생성을 하고 이런 요소들만 정리를 하고 계세요. 구체적인 내용들보다는 이 요소 종류를 물어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식별 기술 이게 지금 정상적인 컨텐츠인지 아닌지 또 저작권 표현 정책 관리 크랙 방지 크랙이라고 하는 건 이 소프트웨어를
유료 소프트웨어를 무료로 이게 무력화시키는 거를 의미하죠. 저도 어렸을 때는 이 크랙을 굉장히 많이 썼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나이도 먹고 이게 귀찮고 그래서 그냥 사버리고 마는데 이 크랙이 뭐 인터넷에 조금만 검색하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또 인증. 요즘에는 대부분 이런 그 어플리케이션이나 이런 것들은 다 플레이 스토어에서 그 한번 거쳐서 인증이 되잖아요. 이게 실행을 하면서 만약 유료일 경우에 유료 결제가 된 다음 유료 결제 됐는지 안 됐는지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라이선스를 발급하는 부분, 또 인터페이스, 뭐 상이한 DRM 플랫폼 간의 어떤 호환성을 제공하기 위한 거고,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걔네에 대한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 이제 사용 권한에 대한 것이고요. DRM의 유통 과정이에요. 이게 결국은 컨텐츠 제공자, 여러분들이 앱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패키지를 해요. 그러면 이를 분배할 수 있는 유통 시스템이 있을 거란 말이죠.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뭐 스토어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비자가 있어요. 이게 일반적으로 이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제 개발자는 아니신 분들이 더 많으니까 그게 콘텐츠 소비자가 되겠죠. 그래서 응용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DRM 컨트롤러, 그다음에 보안 컨테이너 이렇게 되고 인증이 받아지면 이제 컨텐츠를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중앙에서 우리 스토어라고 하는 애가 이런 역할을 다 해요. 컨텐츠 분배부터 시작해가지고 클리어링 하우스를 다 하는데 어떤 거냐면 여기다 라이선스를 등록하는 거예요. 그지? 그리고 그러면 이 컨텐츠 분배에 있는 유통 시스템에 라이선스를 요청을 하고 그 다음에 요금을 이쪽에서 지불을 하면 그 라이선스를 발급하는 이러한 과정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돼야겠구나. 여기서 요청하는 거니까 그랬을 경우에는 이렇게 해가지고 라이선스를 발급해주고 그거에 대한 그 제품에 대한 또는 그 영상에 대한 그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사용되는 용어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컨텐츠 제공자는 말 그대로 제작자를 의미하는 거고, 분배자는 얘는 쇼핑몰 이런 경우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패키저는 컨텐츠를 이 정보, 이 소프트웨어 정보와 함께 포함해 가지고 이 묶어주는 패키징하는 앞에서 배웠던 패키징하는 역할을 하고, 보안 컨테이너는 원본을 안전하게 유통시키려고 하는 어떤 보안 장치, DRM 컨트롤러는 이러한 전체적인 이 컨텐츠를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아이고, 이제 클리어링 하우스에서 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정산하고 분배예요. 어, 왜 클리어링일까? 클리어하면 깨끗하다는 의미죠. 클리어링하면 투명한 하우스예요. 그래서 나는 너네 사기치지 않고 너네가 판 거 100개 팔았으면 100개 다 줄 거야 라고 하는 의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컨텐츠 사용 권한이 있어요. 그래서 렌더 퍼미션이라고 하는 애가 있고 또 트랜스포트 퍼미션, 그 다음에 데리버티브 퍼미션 이렇게 세 가지 퍼미션이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렌더 퍼미션은 여기에 컨텐츠가 표현되고 이용되는 권리 형태를 정해야 한대요. 예를 들면 문서에서는 뷰나 프린트 권한 제어, 동영상에서는 플레이 권한 제어.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동네에서 강의를 수강을 하신다 그러면 DRM이 박혀서 다운로드가 되거든요. 다운로드 할 수가 있는데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사용하는 게 렌더 퍼미션이다. 트랜스퍼 퍼미션은 말 그대로 이제 이거는 교환이 가능하냐에 대한 거죠. 복사나 이동 또는 론은 이제 돈인데 돈 주고 이제 권한을 좀 양도할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이 되겠고, 데리버티브 같은 경우는 얘는 추출 변형이 가능한 권리가 있느냐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다 이제 렌더 퍼미션 형태로 우리가 제공이 되겠죠. 얘를 개작하거나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뭐 그렇게 많이 그 저작자들이 허용을 하지 않습니다. 자, DRM 구성 중에서 디지털 저작권 이용 생태계를 관리 감독하기 위한 제3의 운영 주체로서 디지털 저작물의 이용 내역을 근거로 신뢰할 수 있는 정산 배분 나오니까 얘는 뭘까요? 네, 클리어링 하우스가 되겠네요. 자, 디지털 컨텐츠의 사용 권한 유형 중이에요. 교환이 일어나는 거래요. 이거 뭐야? 트랜스포트네요. 예. 교환이니까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핵심 키워드만 딱 찾으면 얘네는 객관식으로 나오니까 어렵지 않게 푸실 수 있을 거예요. 구성 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어요. 제공자니까 컨텐츠를 제공하는 저작권자, 분배자는 메타데이터와 함께 이거 단위로 묶는 거는 컨텐츠 분배자가 아니고 누구죠? 이건 패키저가 하는 역할이잖아요. 그죠? 우리 앞에서 이제 소프트웨어 패키지를 배웠기 때문에 아실 것 같고요. DRM 기술과 거리가 먼 것은 그랬어요. 컨텐츠 암호화 키 관리, 식별 체계, 오류 감지 복구, 라이선스 발급 관리 답이 없는 것 같은데 컨텐츠 오류 감지 및 복구는 이건 하지 않죠. DRM이라고 하는 건 저작권을 관리하는 거지 컨텐츠 오류를 컨트롤하지는 않죠.
DRM의 기술 요소가 아닌 것은 크랙 방지, 정책 관리, 암호화, 방화벽은 아니죠. 방화벽은 이제 뒤에서 배우게 되는데 외부의 그 악의적인 공격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아이가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가지고 이제 23번 포인트예요. 이번에는 제품 소프트웨어 매뉴얼 작성이에요. 우리가 이제 패키징을 했으면 이걸 사용자에게 제공을 할 때 설명서가 있어야 되겠죠. 요즘엔 일반적으로 다 외부로 또는 유튜브로 매뉴얼을 작성을 해서 배포를 합니다. 이게 QR 찍으면 뭐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IoT 제품을 많이 사거든요. 좀 저렴해가지고 뭐 스마트 스위치나 아니면 콘센트나 이런 걸 많이 사는데 걔네들 보면 설명이 다 중국어로 돼 있잖아요. 그치? 근데 이제 걔네들 제품에 보면 매뉴얼에 보면 QR이 있어요. 여기 QR 딱 찍으면 앱용 QR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이 매뉴얼, 영상으로 제공되는 매뉴얼이 있어요. 그럼 그걸 보면 영상으로 설명해 주니까 너무 좋죠. 그지? 그래서 그런 소프트웨어 매뉴얼 설명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선 나오는 건 설치 매뉴얼이에요. 당연히 설치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이제 뭐 스마트폰에서 앱 다운받았을 때 그냥 클릭만 하면 다 되지만 좀 복잡한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윈도우즈에 설치할 때 다양한 뭐 부가적인 애드온 프로그램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뭐 자동으로 연결해서 설치는 해주지만 뭐 선택사항 등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설치 매뉴얼이에요. 당연히 이제 설치 매뉴얼에는 목차하고 개요가 있어야 되겠고 문서 이력 정보. 그러니까 설치 매뉴얼에 뭐 오류가 있을 수 있죠. 그럼 걔네를 개정해서 버전을 뭐 1.0, 1.2 이렇게 바꿔가는 거고. 설치 매뉴얼의 주석이에요. 이거는 뭐 주의사항이나 참고사항 정도 작성하는 거고 설치 도구의 구성.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설치할 때 어떤 프로그램을 실행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설치 위치 어디에 설치가 되는지에 대한 것들. 뭐 스마트폰에서는 설치 위치 같은 건 확인 안 하죠. 자, 이제 시험에 나온 거예요. 매뉴얼 기본사항은 우선은 개요, 소프트웨어 개요, 설치 관련 파일, 뭘 실행해야 되는지, 설치 아이콘, 그리고 삭제, 그리고 관련 추가 정보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 이게 당연한 거야. 그냥 상식선에서 보면 되고 객관식 문제이기 때문에 보면 답이 나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 쭉 한번 읽어봐 주시고요. 맨 처음에 이제 매뉴얼 작성하려면 기능을 식별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기능이 있느냐, 결제 기능이 있느냐, 회원 가입 기능이 있느냐, 아니면 탈퇴 기능이 있느냐. 그러면 UI를 또 분류해요. 그래서 어느 화면에서 뭘 하느냐에 대한 것을 확인을 하고 설치 파일하고 백업 파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삭제하는 절차, 그 다음에 이상 상황이 있을 경우에 걔네 확인하는 거, 그 다음에 최종 매뉴얼을 적용을 해서 우리가 작업하게 됩니다. 근데 필기니까 그냥 우선 여기서는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보시고 나중에 실기에서 다시 디테일하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사용자 매뉴얼은 이거는 앞에서는 설치를 했다면 실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자 화면, 이거 버튼이 어떤 기능을 해요? 라는 것을 우리가 표시한다든지 주요 기능, 야, 이 프로그램은 이런 기능이 있어. 이거 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해주고요. 응용 프로그램 설정, 그래서 이 프로그램 내에서 어떻게 뭔가를 동작에 필요한 값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설정하는지에 대한 거. 요즘에는 너무 편하게 잘 되어 있어서 굳이 이렇게까지 하지 않고 설명서를 보지도 않죠. 또 장치 연동이에요. 제품 소프트웨어가 장치 내에 내장되는 경우에는 해당 장치에 어떤 것이 있는지 또 네트워크 환경이나 프로필, 고객 지원, 준수 및 제한 보증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번엔 사용자 매뉴얼 작성 프로세스예요. 그래서 작성 지침을 먼저 정의하고요. 구성 요소, 어떤 것들을 우리가 설명서를 만들 건지, 그리고 구성 요소별로 내용을 작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검토를 합니다. 이 절차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기억하세요. 근데 상식적인 거죠. 맨 처음에 야, 우리 어느 정도까지 할까? 설명서를 라고 하는 걸 정의하고 구성 요소,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를 보고 그리고 구성 요소별로 자세하게 내용을 작성을 하고 얘네를 가지고 실제 사용자 매뉴얼에 적용을 하게 됩니다. 자, 다음에 이번에는 소프트웨어 국제 표준 품질 특성이에요. 요거는 이제 설치 매뉴얼하고는 좀 동떨어진 내용인데 여기에 비어 있어 가지고 넣었어요. 우선은 첫 번째 앞에서 봤었어요. ISO IEC 9126 이 녀석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 품질 특성하고 척도를 우리가 정의했었죠. 이거 기억나시죠? 다음에 이번에는 12119예요. 119. 요걸 기억하시면 돼요. 119. 얘는 이제 5과목에 나오는 아이인데 여기에 같이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품질 모델을 따지며 패키지 소프트웨어 일반적인 제품 품질 요구사항 및 테스트를 위한 국제 표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얘는 뭐 하는 거라고? 테스트하는 거라고요. 우리 요거 119 생각하실 때 뭐를 보면 되냐면 우리 119 뭐예요? 소방이죠. 근데 여러분들 건물 같은 거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몇 평 이상인 경우에는 1년에 3번 이상
소방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 학교에서 소방 훈련을 했었죠. 소방 훈련이라고 하는 건 뭐야? 얘네가 잘 되는지 테스트하는 거죠.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소프트웨어의 요구사항 및 테스트를 위한 국제표준은 12119다. 얘는 시험 문제 출제됐던 아이고, 얘는 그냥 참고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출제된 것만 보는 거고, 사실 쟤도 이제 지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다음에 또 출제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자, 다음 중 사용자 매뉴얼 구성 중에서 다음 항목을 작성하는 것은 그랬어요. 설명할 기능을 포함할 화면에 스크린샷 하여 작성한다. 좋네. 동작하는 기능을 화면 순서대로 분류해서 한대요. 기능 동작 시 참고사항, 주의사항 등을 메모로 추가한다 그랬어요. 얘는 뭘까? 주요 기능별로 얘네를 분류하는 거죠. 문제가 이렇게까지 나오진 않아. 그래서 답은 주요 기능 분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설치 매뉴얼이에요. 제일 먼저 뭐 한다 그랬어요? 기능을 식별한다 그랬죠. 이렇게. 그 다음에 UI 분류 이렇게 된다라는 거. 자, 소프트웨어 설치 매뉴얼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사실 공부 안 해도 이런 건 맞을 수 있지. 설치 과정에서 표시될 수 있는 예외사항에 관련된 내용을 별도로 구분해서 설명한다. 설치 시작부터 완료 때까지 전 과정을 빠짐없이 해줘야 되고 개발자 기준을 이런 거 그냥 주는 거잖아요. 일반적인 제품 품질 요구사항은 및 테스트라고 그랬죠. 119 소방훈련이에요. 119. 자, 5번 뭐 좋은 문제는 아닙니다. 이런 문제는 이게 출제 안 되고 모의고사 형태로 앞에 본문을 보는 건데 사실 매뉴얼은 그 매뉴얼 작성하는 회사마다 차이가 있어요. 답은 1번인데 사실 문서 이력 정보를 작성하는 설명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냥 버리고 그냥 그렇구나라고 정도만 보고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계속 봅니다. 그리고 ISO 9001이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이건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수원역을 거쳐서 다녔거든요. 근데 수원역 뒤쪽에 공장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거기에 보면 이 현수막 같은 거 붙여놓죠. ISO 9001 인증. 이건 뭐야? 바로 설계, 개발, 생산, 설치, 서비스 전 과정에 대한 품질 보증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상식선에서 알고 있으면 됩니다. ISO 9001 받은 회사는 이런 것을 국제적으로 인증을 받았구나라는 건데 사실 300만 원 주면 그냥 해줘요. 저거 말고 KS 있죠. 그게 더 빡세다고 하더라고요. 자, 소프트웨어 품질 목표가 있어요. 당연한 내용이죠. 뭐 정확성, 신뢰성, 운영 용이성, 그다음에 효율성, 무결성, 이식성, 상호 운용성, 재사용성, 유지 보수성, 유연성, 시험 역량. 시험 역량은 뭐야? 테스트할 수 있다. 라는 거죠. 이건 그냥 한번 쭉 봐주시면 되는 내용이죠. 시험에 나오더라도 자, 소프트웨어 품질 측정 시의 관점별로 우리가 사용자 관점과 개발자 관점, 그다음에 프로젝트 관리자 관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 제품을 믿을 수 있느냐는 거야. 그러니까 효율성이 있느냐, 사용이 쉽냐, 간결하냐는 거죠. 개발자 관점에서는 검증이 가능하냐, 당연히 개발하고 테스트해야 되니까, 그죠? 유지 보수가 쉽냐, 여기저기 갖다 쓸 수 있느냐, 무결성, 믿을 수 있느냐. 이게 신뢰성과 무결성은 비슷한 개념이에요. 자, 사용성 이런 것들이고. 자, 프로젝트 관리자 입장에서는 생산성과 제어가 쉬운지에 대한 것들. 요거는 출제됐던 내용이고 이것도 사실은 굳이 공부하지 않아도 객관식으로 봤을 때 상식선에서 풀 수 있죠. 자, 릴리즈 노트. 릴리즈는 펼쳐 놓다라고 하는 의미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저희 동네는 요즘에도 5일장이 서요. 저희 그 5일에 한 번씩 장을 서는데 그 장 서는 분들이 어떻게 해요? 트럭을 딱 가져와서 물건들을 쫙 핍니다. 길바닥에다가. 이걸 펴는 것, 팔려고 까는 걸 릴리즈라고 그래요. 그래서 릴리즈 노트는 내가 소프트웨어를 배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배포할 때 작성하는 노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릴리즈 노트 작성 항목에는 맨 위에 이제 헤더 부분에 이제 문서 이름, 제품명, 배포 버전, 릴리즈 날짜, 참고 날짜, 버전 이런 것들하고 그다음에 이제 개요 부분에서 이 소프트웨어에 대한 기본적인 것을 작성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목적이 있어요. 이 릴리즈 노트를 만드는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한 것들이고 이슈, 그다음에 제한 항목, 수정 개선 내용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깃이라고 해가지고 깃허브라고 해서 우리 소프트웨어 개발할 때 이 협업 툴이 있잖아요. 거기 가보시면은 좀 오픈 소스로 되어 있는 애들 보면 릴리즈 노트가 항상 있어요. 그래서 이번 릴리즈에는 어떤 내용이 변경이 됐고 어떤 것들이 추가됐다라는 것을 쭉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릴리즈 노트예요. 내가 이번 판을 내매에 있어서 이 제품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을 바로 릴리즈 노트라고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은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최종 사용자 영향도, 노트, 면책 조항, 연락 정보. 당연히 서비스 연락처 있어야 되겠죠. 작성 순서도 한번 그냥 가볍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어떤 건지 이미 그림은 그려드렸고요.
실제 문제는 이렇게 출제가 된다. 이 연차 있는 것만 보시는 거고 연차가 또 2020년에 개정됐기 때문에 그 이전 문제들이다라고까지 생각해 주시면 훨씬 더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사용자 매뉴얼 구성 중에 다음 항목을 작성하는 것은 필요한 노력을 최소화하고 쉽게 사용한대요. 쉽게. 이건 뭐야 이거? 사용성이네요. 한글로 쓰셔도 됩니다. 자, 소프트웨어 품질 목표 중에서 사용자의 요구 기능을 충족시키는 요구 기능을 충족시킨대요. 얘는 정확성에 해당하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구 기능을 충족시키는 정도. 자, 개정 후의 문제예요. 소프트웨어 품질 중 주어진 시간 동안 주어진 기능을 오류 없이 수행하는 정도래요. 이게 시간이 나왔네요. 이건 뭘까? 사용 용이성, 신뢰성, 이식성, 직관성 나오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뭐야? 오류 없이니까 신뢰성인 것 같아요. 자, 소프트웨어 품질 관리 기술에서 품질 목표의 항목과 거리가 먼 것은 정확성, 유연성, 무결성, 근데 종속성? 소프트웨어 종속성?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하여간에 이 데이터베이스 외에는 종속성 이런 거 들어가면 다 답이에요. 다 잘못된 거야. 소프트웨어 품질 목표 중에서 요구되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필요의 자원 소요 정도. 즉, 내가 컴퓨터를 샀어요. 윈도우즈를 깔았어요. 리눅스를 깔았어요. 두 장치가 현재 내 컴퓨터, 똑같은 컴퓨터에서 얼마나 많은 리소스를 먹느냐를 따지는 거죠. 이거는 뭐야? 효율성이라고 얘를 이야기하죠. efficiency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24번째 형상 관리예요. 형상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영어로 이렇게 얘기하면 configuration 이렇게 하면 좀 이해가 더 쉬울 것 같은데 형상 한자로 써버리니까 어렵지 뭐야. 그지? configuration이라고 하는 거는 개발 단계에서 생성되는 모든 자료들 이걸 다 형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얘네를 관리하는 거예요. 그럼 됐지 뭐. 작업 산출물 이렇게 이야기해도 되고요. 쭉 한번 보세요. 그럼 형상을 관리해야 되는 항목들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시험 문제 나왔었어요. 그래서 프로젝트 요구 분석서부터 시작해서 운영 및 설치 지침서, 요구사항 명세서, 설계 인터페이스 명세서, 다음 시간부터 배우게 될 이제 테스트 설계서, 소프트웨어 품질 보증, 형상 관리, VV는 이게 확인 및 검증, 테스트하는 부분이고 이런 계획서, 코드 모듈 하여간에 몽땅 다 형상 관리 항목이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프로젝트 요구 분석서부터 시작이다 그랬어요. 자, 형상 관리에는 뭐 버전 관리가 있어요. 버전이라는 건 아시죠? 윈도우즈 버전도 윈도우즈 10, 11 이런 거 있는 것처럼 어떤 변경 사항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을 관리해 주는 거고 변경 관리에 대해서는 맞아 이게 요구 사항이 변경됐다. 그럼 요구 사항이 처음엔 이랬고 저랬고 이런 식으로 변경되는 내용들을 모두 다 기록하는 것도 형상에 포함된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관리해야 될 자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걸 관리해주기 위한 도구가 바로 형상관리 도구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필요하겠죠. 한번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관리적으로도 좋고 품질 향상에도 도움이 됩니다. 막 문서가 여기저기 막 나열돼 있으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형상관리 절차도 이제 가끔 시험 문제 나옵니다. 이게 제일 먼저 뭐 해야 되냐면 대상체를 확인을 해야 되겠죠. 내가 관리해야 될 애가 뭘까? 그리고 걔네를 형상통제위원회 요게 이제 뭐 아직 시험 문제 나오진 않았지만 한번 확인을 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형상통제위원회에 의해서 통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막 바꾸면 안 돼요. 이 형상을. 그 요구사항을 아무나 막 바꿔도 안 되고 뭐 버전을 아무나 바꿔도 안 돼. 그래서 여기에서 사용되는 게 바로 이제 기준선이라고 하는 애가 나오는데 바로 베이스 라인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이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뭔가를 할 거야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제 문제점이 발견됐거나 뭐 수정해야 될 내용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형상 감사를 통해 가지고 얘네를 변경합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형상통제위원회에 의한 형상 감사에 통해서 얘네 기준선을 변경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고려사항은 명시된 변경이 정확하게 수정됐는지, 기술 검토 수행했는지, 프로세스 준수했는지, 변경 발생 시에 형상관리 절차를 준수했는지, 또 변경에 대한 정보를 기록했는지에 대해서 보고 형상 기록을 하고 또 보고를 하게 됩니다. 이런 절차에 따른다. 그래서 절차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형상 관리와 버전 관리와 변경 관리는 어떤 거냐? 이게 형상 관리가 결국은 가장 큰 범위가 되고요. 그 하위에서 버전 관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전이 변경이 되면서 어떤 기능이 추가가 됐는지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거고, 그리고 버전 관리 하위에서의 또 해당하는 내용들이 변경된 내용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관리하는 것이다. 어렵지 않아요. 자신감을 갖고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길게 이해봐야 설명만 길어지고 헷갈리기만 해요. 우선 형상관리 절차 중에서 형상 통제를 주도하는 기관은 뭐였어요? 형상통제위원회였죠. 통제위원회.
형상통제 바로 밑에 답이 있네. 형상통제위원회에서 프로젝트 관리를 위한 명세서 또는 제품으로서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의 변경사항을 통제하기 위한 이것도 답이냐? 자, 기준선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기준선. 소프트웨어 형상 관리에서 관리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프로젝트 요구 분석서, 소스코드, 운영 및 설치 지침서, 개발 비용은 여기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다음 중 형상 감사 시의 고려 사항으로 잘못된 것은 명시된 변경이 정확하게 수정됐는가, 기능적 평가를 수행했는가, 준수했는가, 변경 발생 시 형상 관리 절차를 준수했는가 그랬는데 2번 기능적 평가 이런 얘기는 없었던 것 같은데요. 그죠? 형상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개발 과정 중에 나오는 아이들인데 걔에 대해서 무슨 기능적 평가를 해? 그죠? 자, 5번이에요. 소프트웨어 형상 관리 역할로 틀린 것은 그랬어요. 형상 관리를 통해 이전의 리비전이나 버전에 관한 정보에 접근해서 배포본 관리를 한다. 불필요한 사용자의 소스 수정 제한. 뭐 약간 좀 애매하긴 한데 프로젝트 개발 비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한다? 형상 관리로 인해 가지고 비용을 줄일 수는 있지만 이거 프로젝트 관리 비용을 어떻게 관리를 해요? 형상 관리로. 그지? 얘는 문서 관리니까 동일한 프로젝트에 대해 여러 개발자가 동시에 개발이 가능하다. 형상 관리의 의미로 적절한 것은 비용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 개발 과정의 변경 사항을 관리하는 것, 테스트 과정, 개발 인력. 근데 가장 가까운 것은 2번인 것 같아요. 그죠? 변경 사항을 관리하는 거. 그래서 이어서 쭉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형상 관리 하위에 있는 버전 관리예요. 버전 관리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프로그램의 변경 과정에 대해서 어떤 기준에 따라서 변경되는 버전이 있을 거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관리해 주는 거예요. 이 버전 관리 도구에는 공유 폴더 방식하고 클라이언트 서버 방식하고 분산 저장소 방식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예전에는 이제 공유 폴더 방식이라고 해서 담당자 한 명이 공유 폴더 내에다 자료를 넣고 이 자료를 공유하는 거예요. 폴더 자체를 공유하는 거죠. 클라이언트 서버는 말 그대로 서버하고 클라이언트 형태로 해가지고 사용하는 거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제 SVN이나 CVS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용을 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현재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분산 저장소 방식이고 그 중에 제일 유명한 이제 기시라고 하는 애가 있다. 얘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원격 저장소하고 로컬 저장소에 함께 저장이 돼요. 그래서 GitHub에 들어가 보시면 그쪽에서 개발을 할 수도 있고요. 걔를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내 컴퓨터에서 할 수도 있어요. 또 내 컴퓨터에서 개발한 것을 이 기세에 업데이트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분산해서 즉 서버와 내 컴퓨터에 동시에 작업이 가능한 거죠. 얘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이 앞에 들은 서버 클라이언트 방식이나 공유 폴더 같은 경우는 네트워크가 끊어져 버리면 개발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 자료를 가져올 수 없으니까. 근데 얘는 동시 개발이 가능해요. 인터넷이 되지 않더라도. 대표적인 게 이제 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주요 버전 관리 도구에는 이제 CVS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동시 버전 시스템이고 얘네는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파일로 이루어진 모든 작업을 모든 변화를 추적하고 여러 개 개발자가 협력해서 작업을 할 수 있다. 얘도 오픈소스 프로젝트에 많이 사용한다. 서브 버전이 개발했다. 그랬어요. 자, RCS라고 하는 애도 있어요. CVS하고 차이점이 이제 한 가지밖에 없는데 파일 수정을 한 사람이 제한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모두 컨트롤하는 형태가 되고요. 자, 서브 버전 요즘에도 쓰고 있어요. 그래서 CVS보다 속도가 개선이 됐다. 이 정도로 기억하시고 여기에서 이제 용어들이 나오고 하는데 걔네들은 좀 이따 한번 볼게요. 레포지토리가 바로 저장소예요. 프로젝트 파일이 저장되는 곳.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브랜치는 가지치기죠. 그래서 분기된 개발 소스. 내가 리눅스라고 하는 소스 코드를 받아가지고 나만의 개똥룩스, 개눅스를 만들고 싶어요. 이런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싶다면 여기에서 이제 분기를 해서 작업이 가능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비트키퍼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그래서 SVN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다음에 이제 현재 우리가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기시예요. 얘는 지역 저장소와 원격 저장소 두 개가 있다까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레포지토리 같은 경우는 인증을 받은 컴포넌트를 등록하는 저장소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실제 시험 문제 나오는 아이들은 여기에 나오는 이제 명령어들이에요. 이게 기세에 사용되는 명령어나 SVN 서버 버전에서 사용되는 명령어가 비슷해요. 우선은 init이라고 하는 건 초기화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로컬 깃을 생성하는 거고 add는 뭘까? 파일을 추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commit은 승인하는 거죠. 저장 내역을 승인하는 거고. 브랜치는 이거 가지치기 하는 거고요. 체크아웃은 브랜치로 이동하는 거예요. 가져 나오는 걸 의미합니다. 그다음에 머지는 통합, 패치는 코드를 받아오는 거, 풀은 병합하는 거.
그 다음에 리모트는 원격 저장소 추가하는 거, 클론은 복사해서 내려받는 거. 자, 시험 문제에 이제 깃은 아직 나오진 않았고, 이제 서버 버전에 대한 게 나왔었어요. 그래서 임포트는 뭘까? 저장소에 맨 처음에 소스 파일을 넣는 것. 그 다음에 체크인은 뭘까요? 우리 체크인 할 때 생각나는 게 있죠. 뭐 호텔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호텔에 체크인을 하죠. 그래서 그쪽에 내가 뭔가를 넣는 걸 이야기해요. 내가 뭔가 개발을 해가지고 넣는 거, 즉 입장하는 것, 입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체크아웃은 그 다른 애들이 만들어 놓은 것을 가지고 나오는 거죠. 체크아웃, 퇴실하는 걸 의미해요. 커밋은 승인이고요. 디프는 차이점을 비교해요. 디퍼런트의 약자예요. 업데이트 갱신이고 브랜치, 이제 포크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이건 포크는 말 그대로 여러분들 쓰는 포크와 똑같아요. 그래서 소스 코드를 통째로 복사해가지고 푹 찍어가지고 가지고 오는 것을 우리 포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업데이트, 인포, 머지 이런 아이들이 있다. 얘네가 명령어들이 많기 때문에 무조건 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게 출제가 또 많이 되지도 않아요. 나중에 이제 실기에 가면 나올 수도 있긴 하겠지만 가볍게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프로그램 등의 소스 코드 관리를 위한 분산 버전 관리 시스템이다. 분산 버전은 뭐 하나밖에 없어. 우리가 중요시 여겨지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깃. 이 깃은 누가 만들었냐면은 리눅스 만든 리누즈 토발즈가 만들었고요. 원래 리눅스 이 오픈 소스 코드가 제가 정확한 기억이 안 나는데 SVN이었나 비트키퍼의 협약에 의해서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얘네가 몇 년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이 서비스 자체가 유료화로 변경을 하겠다 해가지고 리누즈 토발즈가 이 리눅스를 더 개발하기 위해서 자기가 아예 깃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깃에다가 이 리눅스 초기 커널을 이게 임포트하면서 이 리눅스가 지금 여러분들이 쓰고 계시는 안드로이드 또는 뭐 기타 등등의 많은 운영체제에 영향을 주게 됐죠. 버전 아직 살아계세요? 그 나이 그렇게 많지 않으세요? 자, 버전 관리 도구에 프로젝트 파일 및 변경 정보가 저장되는 것, 레포지토리죠. 저장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세의 주요 명령어 중 설명이 잘못된 것은 패치는 끌어안는 거예요. 그지? 근데 이게 보니까 뭐야 머지 한 답이 머지잖아. 이거 답이 1번이 답입니다. 나머지 체크 공유 폴더 방식이래요. 버전 관리 도구의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그랬어요. 초기 형태가 되겠죠. 매일 완료된 파일을 공유 폴더에 복사해서 관리한다. 파일에 이상이 없다면 다음날 각 개발자가 동작 여부를 확인한다. 파일의 변경사항을 데이터베이스에 기록 관리한다. SVN 이거는 서버 클라이언트 방식이잖아요. 맞습니까? 자, 종류에는 CVS, SVN 얘 우리 뭐였어요? 서버 클라이언트 방식이었잖아요. 그지? 얘가 답이 되겠네요. 자, 형상관리 도구의 주요 기능으로 거리가 먼 것은 정교한. 이건 데이터베이스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정교하고요. 체크인, 체크아웃, 커밋 이런 것들이 다 쉽잖아요. 굳이 다 저기 있는 걸 본문에 있는 걸 외우려고 하지 말고 문제로 정리하시면 훨씬 더 쉽게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실 수가 있고 빨리 진도를 빼실 수가 있어요. 25번째 이번엔 어플리케이션 테스트 관리예요. 테스트는 소프트웨어 관리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정상적으로 얘네가 작동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우리 소프트웨어 테스트다. 그래서 이를 통해 가지고 품질이 향상되고 또 오류를 또 발견하고 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소프트웨어 테스트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는 이 관점에 대한 것이 출제가 됐어요. 품질 관점에서는 당연히 이 테스트를 거쳐지면서 품질이 좋아지겠죠. 테스트를 안 하면 그 나중에 실제 사용자가 그 베타 테스트라고 하죠. 그러면 안 되잖아. 예전에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들이 고객을 대상으로 해서 테스트를 했다. 막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안 되니까. 그래서 미리 테스트를 충분히 한다라는 의미고 또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까 걔네를 발견을 해야 되겠고요. 또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코드 리뷰나 동료 검토, 인스펙션을 통해 가지고 오류를 우리가 예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소프트웨어 테스트 원리가 있어요. 뭐 요거는 그냥 상식적인 내용인데 한번 쭉 보면서 용어 정도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테스팅은 결함이 존재함을 밝히는 거예요. 그리고 완벽한 테스팅은 불가능해요. 100%다 찾을 수가 없어. 그죠? 뭐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나서도 10년이 지나도 그 안에 있는 버그를 못 찾는 경우도 있습니다. 많이 사용하지 않는 기능인데 그 안에 뭔가 있었던 거야. 이런 경우죠. 테스팅은 개발 초기에 시작해야 돼요. 아예 모듈 단위로 이제 테스트를 시작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결함 집중 원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플리케이션의 결함은 대부분 한 곳에 몰려 있어요. 대부분 뭐 이렇게 소프트웨어가
100% 이만큼 있다 그러면은 결함이라고 하는 건 어떤 특정 부분에 뭐 주요 기능에 또는 많은 복잡한 알고리즘이 들어있는 부분에 결함이 집중된다. 됐죠? 자, 좀 있으면 이제 요거에 대한 것이 나오는데 이제 파레토 법칙이라고 그래서 이건 좀 이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살충제 패러독스. 여러분들 살충제 뭔지 아시죠? 계속해서 뿌리면 벌레들이 죽질 않아요. 테스팅은 정황에 의존한다. 정황과 비즈니스 도메인에 따라서 테스트를 다르게 수행을 해야 되겠죠. 그 현실성에 맞게, 현장에 맞게 한다. 자, 오류 부재의 개변이에요. 이름 그 자체가 야, 오류가 없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지? 오류가 없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궤변이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 사용자 요구 사항을 충족하더라도 그 소프트웨어가 얘가 오류가 없다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자, 파레토 법칙, 이게 시험 문제 출제가 됐었어요. 실기에서도 나왔던 것 같은데, 80대 20 법칙이에요. 그래서 2대 8 법칙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전체의 결과의, 오류 전체의 결과의 80%가 전체 원인 20% 내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100%가 있을 때 20% 여기에 해당하는 에서 뭐가 발생한다? 80%의 오류가 발생한다. 됐죠? 자, 테스트 케이스는 테스트를 하려고 하는 사례집이라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내가 9단을 계산한다 그러면 1부터 9까지의 수를 준비해야 되겠죠? 걔가 바로 테스트 케이스가 돼요. 작성 절차 잠깐 봐주시고요. 테스트 케이스 구성 요소에는 뭐 식별자, 테스트 항목, 입력 명세, 출력 명세, 환경 설정, 특수 절차 요구, 의존성 기술 이러한 아이들이 있다. 또 올라가서 테스트 프로세스는 제일 먼저 계획을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분석 및 설계, 구현 및 실현, 평가하고 완료합니다. 자, 평가한 다음에 다시 문제가 있으면은 걔네를 어떻게 해요? 다시 계획 및 제어로 가서 어떤 게 문제일까를 다시 파악하고 분석하고 설계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야 되겠죠. 자, 테스트 커버리지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커버리지는 덮는 거를 의미하죠. 그래서 이 테스트 수행 정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만큼의 데이터가 있을 때, 테스트 해야 될 내용이 있을 때 이만큼까지밖에 못한 거야. 그러면 테스트 커버리지는 요 남은 게 뭐 한 10%다 그러면 얼마가 한 거예요? 커버리지? 90% 커버리지 한 거죠. 이렇게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여기에서는 구문 커버리지, 결정 커버리지, 조건 커버리지, 조건 결정 커버리지, 변경 조건 결정 커버리지, 다중 조건 커버리지 이렇게 구분을 한다. 이 종류 정도는 아직 시험 문제 나오진 않았는데 나올 거예요. 그래서 종류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테스트 오라클이라고 하는 거는 테스트 결과가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하기 위해서 사전에 정의된 참값을 입력해놓고 비교하는 기법을 말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테스트하려고 하는 값이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하려고 미리 정의된 어떤 참값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참 오라클은 모든 입력값에 대해서 적합한 결과를 생성해서 발생한 오류를 모두 검출할 수 있는 오라클이고, 일관성 검사는 여기에서 수행 전과 후의 결과값이 동일한지를 보는 거고요. 샘플링은요, 임의로 선정하는 거예요. 만약에 10억 개의 데이터가 있는데 그 중에서 뭔가 잘못됐는지 10억 개를 확인할 수 없으니 몇 개만 고른다는 거죠. 자, 휴리스틱이라고 하는 거는 샘플링 오라클을 개선한 거예요. 그래서 임의 입력값을 넣는데 올바른 결과를 제공하고 나머지 값들에 대해서는 추정으로 처리한다. 휴리스틱이 추정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추정 오라클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참 오라클은 모든 입력값을 다 확인하는 거죠. 일관성 검사는 입력과 출력만 보는 거예요. 샘플링은 개 중에 몇 개, 휴리스틱은 개 중에 몇 개하고 나머지는 추정하는 걸로. 자, V모델 앞에서도 계속 봤었죠. 그래서 테스트 레벨이 있어요. 맨 처음에 이제 요구사항을 분석해서 기능 명세하고 설계하고 개발을 하죠. 그래서 코딩을 하는 거고, 그 코딩한 것을 단위 테스트를 해요. 그 다음에 이 코딩한 것들을 우리 앞에서 통합한다 그랬죠. 통합 테스트를 하고요. 그 다음에 실제 얘가 시스템에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윈도우즈냐 아니면 리눅스냐 안드로이드나 실제로 그 환경에 설치를 하는 것을 시스템 테스트라고 하고, 마지막으로 고객이 실제 테스트 해보는 것을 우리 뭐라고 한다? 인수 테스트라고 한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왼쪽이 결국은 정적 테스트 기반이 되는 거죠. 얘네는 문서를 분석해요. 얘네는요, 실제 실행을 해요. 그래서 얘네를 동적 테스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됐죠? 자, 굉장히 중요한 아이들이고 테스트는 시험에 빠지지 않고 나와요. 네, 지금 이 시간에 본 내용들은 그렇게 뭐 출제율이 아주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봐줘야 된다. 자, 구현된 소프트웨어가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정확하게 준수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설계된 입력값이래요. 얘는 뭐가 되는 거야? 네, 테스트 케이스가 되겠죠.
소프트웨어 테스트 원리 중에서 어플리케이션 결함의 대부분은 소수의 특정 모듈에 집중된다는 거. 결함 집중이죠? 결함 집중. 제품이 명세서대로 완성되었는지 검증하는 단계로 개발자의 시각에서 제품의 생산 과정을 테스트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그랬어요. 명세대로 완성되었는지예요. 검증한다 그랬죠. 검증. 이게 V 모델에 해당하는 건데 개발자의 시각이기 때문에 얘는 이름 그대로 검증이 됩니다. 개발자가 아니라 실사용자, 인수 쪽으로 우리가 간다 그러면 얘는 확인이 되는 거죠. 검증과 확인, VNV 모델 기억나시죠? 검증은 정적 분석에 해당하고요. 확인은 동적 테스트에 해당해요. 그렇게 기억하셔도 됩니다. 좀 전에 봤던 우리 V 모델 요거 보시면은 얘는 계속해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꼭 확인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이쪽은 우리 요구사항부터 시작해가지고 실제 코딩까지를 내가 이 요구사항에 맞게 제대로 기능 분석을 했는지 설계를 했는지 개발을 했는지 검증하는 단계를 거치고요. 얘네는 실제로 실행을 해가지고 확인을 하는 거예요. 제대로 됐나 이렇게 보는 거죠. 됐죠? 네. 자, 다음에 문제를 또 마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 동일한 테스트 케이스로 반복 테스트 시 결함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주기적으로 테스트 케이스를 리뷰하고 개선해야 하는 테스트 원리를 뭐라고 하느냐 그랬죠. 얘 우리 살충제 패러독스라고 이야기를 했죠. 살충제를 너무 많이 뿌리면 결국은 벌레가 죽지 않는다. 소프트웨어에서 테스트 오류의 80%는 전체 모듈의 20% 내에서 발견되는 것을 우리 뭐라고 한다? 팔레토 법칙이다라고 한다. 이번에는 좀 전에 봤던 것처럼 시각에 따른 테스트예요. 검증과 확인이 있는데 검증이라고 하는 거 버리피케이션과 밸리데이션이에요. 자, 검증이라고 하는 건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명세서대로 제대로 작업하고 있는지 개발자 시각에서 보는 거예요. 확인은요, 요구사항을 정확하게 우리가 적용을 하고 있는지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지 사용자 시각에서 보는 것을 확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검증은 개발자, 확인은 사용자 시각에서. 자, 테스트 케이스 자동 생성이에요. 테스트 케이스를 만드는 것도 일이겠죠. 만약 9구단이다 그러면 1부터 9까지 100번의 수를 우리가 만들어 가지고 입력을 해야 되는데 그게 번거로우니까 바로 테스트 케이스를 자동 생성할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자료 흐름도를 가지고 테스트 경로 관리나 입력 도메인을 분석하고 테스트 데이터를 산출하고 랜덤 테스트를 하고 무작위 값을 입력해서 신뢰성을 검사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 자, 테스트 레벨은 우리 앞에서 본 V 모델하고 연관이 되는 거예요. 단위 테스트라고 하는 거는 개발자가 원시 코드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특정 모듈을 만들잖아요. 그죠? 이 모듈을 테스트하는 게 바로 단위 테스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위 여기에서 객체장에서 클래스 테스팅이 여기에 해당한다. 즉 해당하는 클래스가 해당하는 모듈이 되니까. 통합 테스트는 바로 앞에서 우리 계속 봐왔죠. 이 모듈과 모듈을 통합하는 거죠. 그다음에 시스템 테스트는 얘네가 실제로 시스템에 완벽하게 적용이 되는지 보는 거죠. 윈도우즈 환경인지 리눅스 환경인지. 인수 테스트는 고객님께서 직접 테스트 해보는 거예요. 자, 알파 테스트하고 베타 테스트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하고 개발사 내에서 테스트하는 것을 우리 보통은 알파 테스트라고 하고요. 개발사 외에서 하는 것을 우리 베타 테스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알파 테스트는 일반적으로 개발자 관점에서 수행이 돼요. 그렇다고 해서 개발한 사람이 테스트하는 건 아니고요. 개발사 내에 다른 부서 사람들이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개발자의 장소에서 사용자가 또는 옆에 같이 일하는 다른 업무를 하는 친구가 개발자 앞에서 얘네를 테스트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준은 뭐냐면 개발사 안에서 하면은 알파 테스트고요. 바깥에 실제로 나가서 하는 거는 베타 테스트가 된다. 이렇게 기억하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뭐 코로나 때문에 알파, 베타, 델타, 시그마 뭐 다 아시죠? 오미클론 뭐 옴 옛날엔 다 외웠는데 모르겠어. 자, 베타 테스트 계속 보면은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외부에다가 선정된 다수의 사용자가 실사용자가 얘네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어플리케이션 테스트에는 정적 테스트하고 동적 테스트가 있는데 정적 테스트는 안에 있는 명세서나 소스 코드를 분석하는 거예요. 문서를 분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소프트웨어 개발 초기에 결함 발견이 가능하고 개발 비용을 낮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앞에서도 한번 봤었죠. 감사, 워크스루, 코드 테스트, 오서로지 어레이 테스트, 프라이어 디펙트 히스토리 테스트, 리스크 베이스 테스트, 런 차트, 스태티컬 프로파일 테스트 다 영어로 써 있네요. 그래서 정적으로 뭔가 코드를 분석하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동적 테스트는 실제로 얘네를 실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블랙박스 테스트나 화이트박스 테스트를 이용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시험 문제 많이 출제가 돼요. 이게 시험 개정 전에는 거의 뭐 한 회차에 재수 좋으면 두 문제씩도 나왔던 애거든요. 그래서 얘네를 좀 기억하고 계시면 좋겠고, 이 블랙박스라고 하는 거는 이 박스 안에 테스트를 진행하는 박스 안을 검은색으로 칠해가지고 안을 들여다보지 못하는 거예요. 안을 들여다보지 못한다는 건 뭐냐면 입력하고요, 출력하고 이 두 개만 비교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블랙박스 테스팅이고요. 화이트박스 테스트는 안에 있는 내용을 다 들여다볼 수 있어요. 눈으로 이렇게. 다 들여다보면서 얘네가 어떤 절차를 갖는지에 대한 것을 다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바운더리 베일류 테스트예요. 경계값 분석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경계값 테스트. 바로 입력값과 출력값에 해당하는 값에 뭐 예를 들면 성적 처리를 한다. 그러면 90점 이상이면 합격이다. 그러면 그런 바운더리를 두고 그 값들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리고 코즈 이펙트 그래프가 있어요. 이게 원인 효과 그래프라고 이야기를 하는 애. 컨트롤 플로우 테스트, 크루드 디텍션,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 외울 필요는 없고, 그러니까 개념적으로 여러분들이 블랙박스 테스트는 입력과 출력만 비교한다. 화이트박스 테스트는 안에 있는 내용을 본다. 그래서 베이시스 패스 테스팅, 즉 기초 경로 검사라고 하는데 경로를 우리가 분석하는 거죠. 브랜치 커버리지, 이건 분기 커버리지예요. 어느 위치에서 얘네가 분기가 되는지 이런 것을 확인하는 거죠. 아주 중요해요. 다음에 테스트 기반에 따른 거예요. 이번에는 구조 기반. 소프트웨어 내부 구조를 보는 거고요. 명세 기반은 안에 있는 명세서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테스트 케이스를 작성하고 얘네를 테스트하는 거. 테스트 케이스라고 하는 거. 그리고 경험 기반은 테스터의 경험을 통해서 하는 거죠. 대부분 이제 좀 경력차가 되고 그러면 테스트할 때 어느 정도 야 여기서 오류가 날 것 같아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죠? 통밥이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예, 그런 걸로 하는 게 경험 기반 테스트입니다. 구조 기반에는 구문 기반, 그 다음에 결정, 데이터 흐름 이런 거고요. 명세 기반은 동등 분할, 경계값 분석, 분류 트리, 상태 전이, 결정 테이블, 원인 결과, 조합 테스트, 시나리오, 오류 추정 이런 아이들이 있다. 경험 기반은 에러 추정, 체크리스트, 탐색적 테스팅. 다음으로 이제 목적에 따른 테스트예요. 우선은 성능에 대한 거. 그래서 소프트웨어의 응답 시간이나 처리량을 테스트하고. 자, 회복은 소프트웨어를 고의로 어떤 부하를 발생시켜 가지고 오류를 발생시키는 거예요. 다운시킨 다음에 얘가 제대로 복구가 되는지. 구조 테스트, 회귀 테스트, 안전, 강도. 강도는 어떤 시스템이 있으면 100의 일을 해요. 그럼 거기다 150을 넣어보는 거지. 잘 되는지 보는 거고. 병행, 뭐 이름만 봐도 여러분들 그게 어려움 없이 푸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문제를 보면서 또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사용자 요구사항에 대한 명세를 기반으로 테스트 케이스를 작성하고 확인하는 테스트 기반은 그랬어요. 이건 명세 기반이잖아요. 명세를 기반으로 한다 그랬으니까. 프로그램 실행 여부에 따른 테스트 기법 중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은 어플리케이션을 직접 실행하지 않는데요. 그럼 뭐 정적 테스트가 되겠죠. 실행하면 동적 테스트가 되는 거. 정은 뭐야? 멈춰있다. 동은 움직인다는 의미죠. 알파, 베타 테스트와 가장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 얘네 뭐였어요? 네? 인수 테스트에 해당하겠죠. 다음 중 명세 기반 테스트 기법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어요. 명세예요. 동등 분할, 경계값, 분류, 결정 기반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는 결정 기반이 아니겠죠. 자, 검증이에요. 검증은 누구랑 한다고? 개발자랑 한다. 그죠? 개발자의 장소에서 사용자가 앞에서 행해진며 그다음에 오류와 사용상의 문제점을 개발자가 함께 확인하는 검사 기법은 그랬어요. 이거는 알파 검사네요. 그치? 사용자 혼자서 하는 걸 바깥에서 외부에서 하는 것을 뭐라고 해요? 네, 알파 검사라고 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테스트 시나리오하고 테스트 뭐야 이거? 테스트 기법이에요. 자, 우리가 지금 계속 테스트를 보고 있는데 테스트 시나리오라고 하는 거는 테스트를 하려고 하는 예측을 기획해 놓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보면 시나리오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갈지, 이 테스트가 어떻게 흘러갈지를 미리 결정해 놓는 것을 테스트 시나리오라고 해요. 그래서 얘네를 작성할 때는 시스템별로, 모듈별로, 항목별로 분류해 가지고 작성을 한다 정도 기억하시고요. 또 테스트 환경을 잘 구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얘네가 운영될 환경을 미리 꾸려놓고 거기에 맞게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테스트 환경 구축에는 우선 하드웨어적인 거 맞춰야 되겠죠. 소프트웨어적인 거, 또 가상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도 할 수가 있어요. 다음에 이제 화이트박스 테스트하고 또 블랙박스 테스트도 또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서 봤던 거랑 똑같이 모듈의 원식 코드를 오픈시킨 상태에서 코드의 논리적 경로를 테스트한다. 그래서 실제 실행하는 과정을 볼 수 있는 것,
직접 관찰할 수 있는 것을 화이트박스 테스트라고 한다. 이 종류에는 기초 경로 검사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얘는 테스트는 설계자가 절차 설계의 논리적 복잡성을 측정할 수 있게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얘네가 경로가 어떻게 흐르는지, 기초 경로라고 하는 것은 제어 흐름 그래프를 분석해서 선형 독립 실행 경로를 집합으로 찾는다. 이렇게 한다. 제어 구조는 조건 검사, 루프 검사, 데이터 흐름 검사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조건 검사는 안에 있는 논리적 조건이에요. 90점 이상이면 이런 거죠. 루프는 50이 될 때까지 반복해. 데이터 흐름은 데이터의 변수가 어떻게 변경되는지에 대한 것. 그 구조에 대한 것을 보는 것이죠. 조건, 루프, 데이터 흐름 검사 세 가지가 있다. 자, 화이트박스 테스트 기준에는 문장, 분기, 조건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문장 검증에는 구문이 한 번 이상 수행된다. 분기는 모든 조건문이 한 번 이상 수행된다. 분기되는 거니까 조건 검증 기준에서는 소스 코드의 모든 조건문에 대해서 조건이 true인 경우와 false인 경우가 한 번 이상 수행된다. 자, 분기 조건이에요. 얘는 혼합한 거죠. 소스 코드의 모든 조건문과 각 조건문이 포함된 개별 조건식 결과가 true인 경우와 false인 경우 한 번 이상 수행하는 거죠. 자, 블랙박스 테스트예요. 블랙박스 테스트는 어떻다고요? 안에 어떤 것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입력과 출력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들이 이제 시험 문제에 많이 출제가 돼요. 실기에도 여기에서 아마 동치 분할이었던가, 경계값 분석이 실기 시험 문제에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하나씩 한번 볼게요. 자, 동치 분할이라고 하는 거는 입력 자료에 초점을 맞춰서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고 검사하는 거예요. 입력 조건에 타당한 입력 자료와 그렇지 않은 것을 반반 넣는 거죠. 90점이 합격인데 여기에서는 어떻게 넣을까요? 90점 넘는 애 50명, 90점 안 넘는 애 50명 이렇게. 원인 효과는 입력 데이터 간의 관계와 출력에 영향을 주는 상황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거예요. 효율성 높은 테스트 케이스를 선정해서 하는 거고. 오류 예측은 과거의 경험에 의해서 하는 거고. 비교 검사는 동일한 테스트 자료를 여러 버전 프로그램에 입력하고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지 보는 거죠. 이게 제일 중요한 이제 경계값 분석이에요. 경계값 분석이라고 하는 거는 좀 전에 제가 이제 합격 불합격을 90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다 넣을 수 있는 값들이 뭐 91점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바로 경계값이죠. 그래서 좌우에 어느 정도 값을 넣어주는 거죠. 입력 자료에만 치중한 동치분할 기법을 보완해서 모든 값을 다 넣을 필요는 없다. 입력 조건의 경계값에서 오류 확률이 가장 높으니까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 때 89점 또는 91점 이렇게 가까운 경계값에 가까운 애들을 넣어서 우리가 테스트하는 것을 경계값, 바운더리 베일류, 경계값이잖아요. 이 기준의 경계에 해당하는 애들을 넣어서 한다. 시험 문제 아주 자주 출제가 되고 시험 개정 전후 가리지 않고 출제가 됐습니다. 자, 테스트 케이스를 적용하는 순서에 따라 여러 테스트 케이스 집합으로 테스트 케이스 동작 순서를 기술한 문서이며 테스트를 위한 절차적 문서는 테스트 시나리오 되겠죠. 자, 블랙박스 테스트 기법에 관한 설명과 가장 부합하는 것은 그랬어요. 여기에 설명하는 것과 가장 비슷한 거군요. 여러 버전의 프로그램이 동일한 검사 자료를 제공해서 동일한 결과가 출력되는지 검사하는 기법이래요. 여러 버전의 프로그램에 동일한 값을 넣는 거죠. 똑같은 거, 맞는 거, 아닌 것 이렇게. 그래서 얘네를 우리 비교 검사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반 넣는 거예요. 자, 다음에 평가 점수에 따른 성적 부여는 다음 표와 같다. 이를 구현한 소프트웨어를 경계값 분석으로 테스트하려고 한다. 다음 중 테스트 케이스 입력값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성적 A는요. 몇 점부터예요? 여기 보면 80점부터죠. 그럼 80점 앞뒤의 값을 넣어주면은 얘는 되겠네요. 맞아요. 그러면 80점 넣어보면 되겠네. 뭐 79 넣어도 되고 81 넣어도 되고. 다음에는 60이 있어요. 그럼 60이니까 59 넣어도 되겠네요. 90점도 되겠네요. 이게 이 값의 범위에 해당하니까. 근데 100일은 이 범위를 벗어나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4번이 되겠죠. 이게 바로 경계값 분석이에요. 어렵지 않죠? 네. 자, 블랙박스 검사 기법에 해당하는 검사로 나열한 것은 그랬어요. 데이터 흐름 기초 경로 검사이 아니죠. 동치 클래스, 경계값, 비교 검사, 원인 효과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에서의 답은 뭐가 될까? 우선은 니은이 들어가면 안 돼. 맞습니까? 그러면은 3번 아니면 4번인 거야. 우리 데이터 흐름 검사 안에 데이터가 어떻게 흐르는지 보는 거니까 얘도 아니겠네요. 그럼 기억 니은이 빠지네. 기억 니은이 빠지네. 얘가 답이 되겠네요. 5번이에요. 블랙박스 테스트를 이용하여 발견할 수 있는 오류의 경우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그랬어요. 비정상적인 자료를 입력해도 오류 처리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정상적인 자료 입력해도 요구된 기능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반복 조건을 만족하는데도 루프 내에 문장이 수행되지 않는 경우, 경계값을 입력했는데 요구된 출력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 그랬어요.
우선은 비정상적인 자료를 입력해도 오류 처리를 수행하지 않아. 그럼 오류가 되는 거죠. 맞아요? 경계값 분석이잖아요. 얘도 결국은. 또 정상적인 자료를 입력했는데 제대로 수행이 안 됐어. 얘도 마찬가지고. 반복 조건을 만족하는데도 루프 내에 문장이 수행되지 않는데 이건 들여보고 있는 거잖아, 지금. 얘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보는 거니까 얘는 화이트박스가 되겠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이어서 테스트 커버리지입니다. 커버리지라고 하는 거 앞에서 잠깐 이야기 드렸었죠. 테스트할 내용이 한 100개다. 그러면 그 중에 90개를 했느냐, 80개를 했느냐, 이런 것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을 테스트 커버리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특정 범위 이런 것이다. 그래서 좀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기는 하죠. 근데 너무 많이 하다 보면 불필요하게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니까 적당선을 찾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 테스트 커버리지 종류가 쭉 나와요. 예. 그래서 우선은 첫 번째 기능 기반, 라인, 코드, 스테이트먼트, 컨디션, 디시전, 모디파이 뭐 이렇게 종류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아직 출제된 적은 없지만 그냥 간단히 보시면 기능 기반 같은 경우는 뭐 어떤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완벽하게 수행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100%다 테스트를 해가지고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해줘야 되겠죠. 자, 라인 커버리지는 코드 라인 단위로 하는 거고요. 코드 커버리지는 코드 구문이나 코드 문법, 그 다음에 분기 이런 것을 우리가 볼 때 사용하고 스테이트먼트는 코드 구조예요. 구조. 스테이트먼트 상태니까, 그지? 이 컨디션하고 얘하고 약간 헷갈릴 수는 있는데 이 컨디션 같은 경우는 결정 포인트 내에서의, 그지? 어떤 입장에 해당하는 게 컨디션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결정 커버리지는 결정 포인트 내에서 모든 분기면에 대해서 하는 거고 얘는 개별 조건식에서 하는 거예요. 자, 모디파이는 조건과 결정을 복합적으로 고려한 측정 방법이다. 결정 포인트 내에 다른 개별적인 조건식이 결과에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전체 조건식 결과에 영향을 주는 경우의 영향을 주는 경우에 테스트 커버리지를 말한다. 그래서 종류 정도 기억하시고 그냥 뭐 기능, 라인, 코드, 스테이트먼트, 컨디션, 디시전, 모디파이 뭐 이런 아이들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테스트 커버리지 유형에는 기능 기반, 라인, 코드 커버리지 위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구문 결정, 조건 뭐 이런 애들이 있다. 그 위에 본 애들 정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테스트도 아주 많은 노력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얘를 되도록이면 자동화를 해야 되는데 그 자동화 도구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 걸 도와주기 위한 거죠. 테스트 자동화 수행 시에 고려할 사항은 모든 과정이 아닌 그때 맞는 적절한 도구를 사용을 해야 돼요. 그때그때 맞는 도구를 선택을 해서 사용해야 된다. 테스트 자동화 도구에는 이제 정적 분석 도구가 있어요. 얘는 코딩 표준을 맞췄느냐 또는 코딩 스타일, 복잡도, 뭐 결함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찾게 되고 실행 도구는 실제로 얘네를 스크립트 언어를 이용해서 테스트를 실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구단을 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스크립트 언어로 우리가 그냥 일일이 1부터 9까지 넣는 게 아니라 프로그래밍으로 해가지고 스크립트 언어 아시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라인 단위로 이제 프로그램 명령어를 줘가지고 얘네를 테스트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성능 테스트 도구가 있어요. 실제로 이 성능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를 우리가 보는 거죠. 퍼포먼스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래서 처리량, 응답 시간, 경과 시간, 자원 사용률에 대해서 가상 사용자 생성해서 테스트를 수행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테스트 통제 도구와 테스트 하네스 도구가 있는데 이 하네스 도구는 밑에 있으니까 얘네를 보고 얘네가 이제 시험 문제에 나오는 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시험 문제 안 나오는 거는 그냥 빨리빨리 넘어갈 거예요. 자, 우선은 테스트를 하다가 보면은 우리가 이제 상위에서 하위로 또는 하위에서 상위로 이렇게 테스트를 진행해 나가는데 그때 아직 완성이 되지 않은 모듈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전체 시스템이 이런 형태의 모듈 구조를 갖는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얘를 이제 실행을 할 거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제 테스트를 이제 상위에서 하위로 하는데 여기에 있는 이 모듈이 아직 미완성인 거야. 그럴 수 있잖아요. 개발하다 보면 미개발된 상태인 거예요. 그러면은 얘가 없으면 이 하위에 있는 애들은 테스트를 못 해요. 그래서 이 테스트 스톱이라고 하는 이 스톱이 몽당 연필, 쓰다 남은 뭐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하위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애들을 만약에 개발이 좀 덜 됐을 때 걔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임시로 사용하는 애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테스트 스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말로 가상의 더미 컴포넌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반대로 이번에는 하위에서 상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근데 반대로 얘가 아직 개발이 덜 돼 있어요. 근데 얘네는 테스트가 됐어. 아래서 이렇게 테스트 됐는데 이 위에 거를 하려니까 얘가 처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때. 그지? 그래서 이거는 입장차에 따른 어떤 도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똑같이 이 위치에 있지만 상위에서 할 때는 얘는 얘 기준으로 하위니까 테스트 스톱이 되는 거고, 만약에 하위에서 상위로 갈 때는 얘를 기준으로 해서 얘는 위에 있으니까 얘는 바로 테스트 드라이버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위에 있는 애들이라는 개념으로 몽당 연필 뭐 이런 쓰다 남은 뭐 이런 의미로 사용할 때는 상위에서 하위로 가면서 없는 애들을 의미하는 거고, 상위로 올라갈 때, 반대로 올라갈 때는 위에 있는 애들은 얘는 뭐 하는 거예요? 이 하위 애들을 컨트롤할 수도 있잖아. 얘 하위에 이렇게 뭔가 상속할 수도 있고 그런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를 우리 뭐라고 하냐? 바로 드라이버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택시 드라이버 아시죠? 뭔가 운전하는 거잖아. 뭔가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얘는 하위에서 상위로 올라갈 때 상위 모듈이, 내 입장에서 상위 모듈이 없는 경우에 얘를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테스트 슈트는 일정한 순서에 의해서 수행될 개별 테스트의 집합,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응용 분야나 우선순위 내용에 연관이 되고, 뭐 테스트 케이스는 뭐 앞에서 몇 번 말씀드렸죠. 테스트하려고 하는 예상 데이터들, 이런 것들을 우리 테스트 케이스라고 이야기하고, 테스트 스크립트는 이 자동화를 하기 위해서 앞에서 잠깐 이야기 드렸듯이 테스트하기 위한 하나의 언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목 오브젝트는 테스트를 위해서, 행위를 위해서 미리 입력해 놓은 그러한 수행하는 개체, 즉 목이 뭐예요? 우리 앞에서 목업 이런 거 배우셨죠? 그래서 그것과 비슷하게 우리가 조건부로 입력해둔 그런 것들, 수행하는 개체. 다음에 이제 목 오브젝트는, 이 목이라고 하는 게 가짜의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 목업 이렇게 하면은 진짜는 아닌데, 그 앞에서 스마트폰 이야기하면서 스마트폰 가게 가면 스마트폰처럼 똑같이 생겼는데 기능을 못하는 애를 우리 목업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이 목 오브젝트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그냥 하찮은 애들이에요. 거짓된 가짜의 그런 의미가 있고, 그런 것을 위해서, 테스트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해 놓는 것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애들은 시험 문제 지금 테스트 드라이버와 테스트 스톱 해가지고 많이 출제가 되고 있고, 이 테스트 하네스에 대한 것들은 좀 기억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이 하네스는 사전적으로 보면은 뭐 이용하다, 활용하다 그런 의미고, 뭐 마구라고 하죠. 마구, 말에 사용하는 도구.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테스트를 말 타는 것 같이 생각한다 그러면 테스트를 할 때 필요한 도구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용어들이 참 재밌어요. 컴퓨터 쪽은. 이 개발자들이 또는 이거 연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위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테스트 수행 단계별 테스트 자동화 도구가 있어요. 계획 단계에서는 당연히 요구사항 관리 도구가 필요하겠고요. 분석 및 설계 단계에서는 테스트 케이스 생성 도구, 수행 단계에서는 테스트 자동화, 정적, 동적 분석, 성능 테스트 모니터링 도구들이 있고, 테스트 관리 단계에서는 커버리지 분석, 형상 관리, 결함 추적 관리, 이런 아이들이 있다. 자, 그래서 문제를 한번 풀면서 보겠습니다. 기출문제 위주로 쭉 살펴봐 주시면 돼요. 다음이 설명하는 테스트 하네스 도구를 쓰시오. 하위에서 상위 모듈로 간대요. 이렇게. 그럼 위에 있는 애가 없는 거잖아, 지금? 그럼 당연히 드라이버죠. 뭔가 컨트롤하는 애, 그 운전수,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를 테스트 가능하게 하거나 프로그램 입력을 받아들이거나 빠진 컴포넌트 기능을 대신하거나 실행 결과와 예상 결과 비교하기 위해서 동원되는 소프트웨어 도구를 뭐라고 그래요? 테스트 하네스라고 한다. 자, 하향식 통합이라고 그랬어요. 하향식이니까 이 하위에 있는 애가 없는 거야. 그림을 그려보세요. 이런 식으로. 밑으로 내려가는 건데 이 상위에서 아래로 봤을 때 얘가 없는 거죠. 그러면 뭐야? 몽당 연필, 스톱 이렇게 되겠죠. 다음 중 테스트 커버리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어요. 구문, 결정, 조건, 조건 구문 이랬는데 우리 조건 구문이라는 건 없었죠. 구문 결정은 있었나요? 구문 결정은 있었던 것 같아. 다음에 이어가지고 테스트가 계속 이어집니다. 통합 테스트예요. 이 통합 테스트라고 하는 거는 모듈을 통합하는데 얘네를 어떻게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보는 것을 통합 테스트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선은 단위 테스트는 맨 처음에 만들어 놓은 모듈이나 컴포넌트를 테스트하는 걸 의미하는 거죠. 얘네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보는 거고, 통합 테스트는 이 각각의 모듈들이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뭐 모듈이라고 이야기하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컴포넌트들이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는지를 보는 걸 우리가 통합 테스트라고 이야기한다. 요거 하는 방식에는 비점진적인 방법이 있어요. 얘는 그냥 빅뱅이야. 한 방이 끝내버리는 거죠. 점진적은 상향식이든 하향식이든 우리 앞에서 본 것처럼 단계적으로 하는 거죠. 그러면 그거에 대한 어떤 차이가 있어요. 얘 같은 경우는 규모가 작은 경우에 적합하겠죠. 큰 경우에는 이게 불가능해요. 이게 점진적인 경우 같은 경우에는 단계적으로 하고 오류 수정이 쉬워요. 인터페이스 관련 오류를 테스트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얘는 한 번에 그냥 쾅 해버리다 보니까 그런 게 좀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톱을 이용을 해가지고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어서 테스트 드라이버는 상위에 있는 거고 스톱은 하위에 있는 거고,
테스트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상향식과 하향식일 때 각각 형태, 그림 잠깐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이번엔 통합 방식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본 것처럼 뭐 테스트도 마찬가지고 통합도 마찬가지고 하향식 통합이에요. 위에서 아래쪽으로 가는 거죠. 이때 가장 뭐 하는 거야? 스톱을 사용하기도 한다. 그리고 우선 통합법, 깊이 우선. 깊이 우선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트리 같은 거 검색할 때 이렇게 깊이부터 가는 거죠. 너비 우선은 너비 단위부터 이렇게 가는 거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는 거고요. 하위 레벨 모듈들이 특정한 소프트웨어 부가 기능을 수행하는 클러스터들이 결합된다 그랬어요. 이게 이제 너비가 되겠죠, 너비. 상향식 통합은 하위에서 위로 올라가면서 사용하고 여기서는 뭘 쓴다고? 드라이버를 사용하겠죠. 어디 있어? 드라이버. 여기 안 나와 있네요. 드라이버를 사용한다. 빅뱅은 한 방에 끝나는 거죠. 그래서 얘는 드라이버나 스톱이 없이 실제 모듈들로 테스트를 진행해요. 샌드위치 통합은 상향식, 하향식 장점을 이용한다.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통합 테스트의 전체적인 비교예요. 한번 가볍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 뭐 많이 안 나왔기 때문에 가볍게 그냥. 다음이 설명하는 통합 테스트 기법은 그랬어요. 시스템을 구성하는 모듈을 각각 따로 구현한대요. 그리고 시스템을 한 번에 빅뱅이네요. 빅뱅. 가수들 중에도 빅뱅 있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룹인데 요즘에 곡을 안 쓰나 봐요. 우리 지드래곤 동생. 자, 다음이 설명하는 애플리케이션 통합 테스트 유형은 그랬어요. 깊이 우선 또는 너비 우선 방식으로 한대요. 그거는 위에서 아래로 트리로 이렇게 빠져나가면서 가는 게 이제 깊이 우선이나 너비 우선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하향식이 되겠죠. 상향식 통합 테스트 기법 중 상향, 하향식을 통합한 거 샌드위치죠. 빅뱅 모듈의 특징이 아닌 것은 실제 모듈로 테스트한다 그랬죠. 테스트가 동시에 수행되고 요거 좋고요. 근데 장애 확인이 어렵죠. 한 방에 그냥 팡 해버리니까 그런 부분은 좀 어렵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29번째 결함 관리입니다. 결함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소프트웨어에 문제가 있는 걸 의미하겠죠. 그래서 뭐 에러나 결함, 결점, 버그, 실패 뭐 비슷한 용어로 사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뭐 심각도별로는 치명적인 거 또는 주요, 보통, 경미, 단순 이런 걸로 할 수 있다. 뭐 결함 우선순위는 결정적, 높음, 보통, 낮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순서를 두고 빨리 처리해야 된다라는 의미예요. 결함 유입별로도 뭐 기획 시에 나오는 거 코딩할 때, 뭐 테스트 할 때 뭐 이런 등등이 있다. 결함 분류에는 시스템, 기능, GUI, 문서 결함 빨리 읽고 넘어가는 이유는 문제가 출제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빨리 보고 넘어갈게요. 결함 관리 프로세스는 결함 관리 계획, 기획, 검토, 수정. 뭐 당연하게 이 순서들은 상식선에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결함 재확인, 결함 상태 추적, 모니터링, 그리고 최종 결함 분석 및 보고서 작성 이렇게 되고요. 결함 관리 프로세스 다시 한번 보면은 계획하고 기록하고 검토 수정, 재확인해서 다시 수정하고 그 다음에 최종 결함 보고서를 작성을 한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결함 관리 DB에 저장을 해서 어떤 부분에서 결함이 있었는지를 또 확인을 한다. 이번에는 그러면 결함을 추적하는 건 어떠느냐? 결함이 만약에 발견이 되면 걔를 등록을 합니다. 그리고 결함이 얘가 어떤 건지 검토를 좀 하고 이걸 누가 해결할지를 할당해요. 그 다음에 그 담당자가 결함을 수정하고 결함 조치를 또 보류하거나 또는 해제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됐을 경우에는 보류를 하는 거고 해결이 되면 결함을 해제하는 순으로 진행이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어요. 자, 결함 관리 도구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결함을 관리해주는 도구들이 쭉 몇 가지가 있는데 우선은 첫 번째 보면 이제 멘티스라고 하는 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소프트웨어 설계 시 단위별 작업 내용을 기록할 수 있어서 결함 및 이슈 관리 또는 추적을 지원하는 오픈소스 도구다. 트랙이라고 하는 애도 있는데 얘도 비슷한 아이예요. 얘도 오픈소스고 버그질라라고 하는 애도 마찬가지. 얘는 이제 심각도와 우선순위에 따라서 레드마인, 쥐라, 테스트 콜랩 뭐 이런 아이들이 있는데 문제가 출제되면 종류 정도가 나올 것 같아요. 다음 중 결함 관리 도구가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올 테니까 뭐 버그질라나 뭐 여기 보면 테스트 콜랩 이런 것들은 뭐 트랙도 마찬가지죠. 이 단어 의미 자체가 뭔가를 추적하는 듯한 느낌이잖아요. 그지? 근데 이제 멘티스나 레드마인, JIRA 뭐 이런 아이들은 따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데 아직까지 출제되진 않았어요. 결함 관리 용어예요. 얘는 실기에 시험 문제가 나왔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에러 같은 경우에는 결함 또는 유지 보수 중에서 발생한 부정확한 결과로 인해서 개발자의 실수로 인한 오타, 그리고 개발 명세성의 잘못된 이해. 결국은 누가 잘못한 거죠? 네, 개발자의 실수에 의한 거예요. 이게 바로 에러가 됩니다.
다음에 오류. 오류는 연산자가 잘못 사용된 경우예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코드상에서 뭐 더하기 해야 되는데 곱하기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죠. 그래서 프로그램이 서브 루틴으로부터 에러 리턴을 점검받는 코드가 누락된 것을 말한다 그랬는데 뭐 쉽게 얘기해서 잘못된 연산자가 사용이 됐다 그랬을 때는 오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개발자 실수, 에러, 그 다음에 잘못된 연산자, 오류. 실패는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실행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실패라고 이야기하고, 결함이라고 하는 건 좀 전에 우리가 봤던 버그, 에러, 오류, 실패 이런 전체적인 것들을 다 포괄하는 것을 디펙트, 결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음에 이제 결함 내성이 있어요. 결함 내성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어느 부분에 결함이 있더라도 프로그램 실행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 그래서 고장 허용성이라고도 이야기하는 그런 아이다 정도 간단히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출된 거는 없어서 간단히. 자, 소프트웨어의 에러, 결점, 버그, 실패와 같은 용어로 사용되는 것. 우리 얘네를 뭐라고 한다 그랬어요? 다 결함이라고 이야기한다 했죠. 소프트웨어 또는 유지보수 수행 중에 발생한 부정확한 결과로 개발자 실수래요. 이 개발자 실수는 우리 에러라고 이야기를 했죠. 만약에 이제 연산자 오류다. 그때는 오류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실행되지 않는 걸 실패라고 했고, 이런 것들 모두 다 결함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다음 중 결함 관리 심각도별 분류가 아닌 것은 크리티컬, 그 다음에 뭐 위크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위크는 주 단위 뭐 그런 의미인 것 같고, 메이저, 노말 어떤 다 단위 같지만 위크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 같은데요. 다음 중 소프트웨어 결함 유입별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기획 시에, 설계 시에, 코딩 시에 모듈화 시 유입된다 그랬는데 뭐 기출 문제는 아니에요. 좋은 문제는 아니네요. 모듈화 유입 시 뭐 이렇게 보면 되겠고. 자, 결함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 우리 앞에서 잠깐 봤던 건데 얘도 그리 좋은 문제는 아닙니다. 만들어진 거라서 그냥 시스템, 기능, 뭐 문서 이런 거 있었는데 테스트 결함이라고 하는 건 없었죠. 자, 이렇게 된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 이제 이어가지고요. 뭐 좀 다른 내용이긴 하지만 어플리케이션 성능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볼게요. 우선 어플리케이션 성능 지표가 나옵니다. 처리량이에요. 그럼 1시간에 100개 일을 하느냐. 뭐 이런 것을 우리가 처리량이라고 하죠. 그래서 A라고 하는 시스템은 1시간에 100개 하고 B라고 하는 거는 200개를 해요. 어떤 게 좋은 거지? 얘가 좋은 거죠. 응답 시간. A라고 하는 시간은 똑같은 작업을 처리하는데 1시간이 걸렸는데 얘는 뭐 30분에 끝났어요. 얘가 훨씬 좋은 거죠. 경과 시간이에요. 입력한 시점부터 출력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고 응답 시간하고 비슷한데 얘는 이제 피드백 때까지고 얘가 입력에서 출력까지를 이제 경과 시간이라고 이야기하고 자원 사용률이에요. 얘네는 만약에 CPU가 i7을 쓰고 얘는 뭐 i9을 쓰고 막 그렇다고 쳐요. 이랬을 때 각각 얘네가 뭐 CPU 사용량, 메모리 사용량, 네트워크 사용량을 얼마나 쓰느냐에 따른 거죠. 그럼 당연히 뭐 성능 좋은 애가 적게 쓰겠죠. 성능 분석 도구가 있어요. 성능 부하 스트레스 점검 도구예요. 성능이나 부하라고 하는 거는 무리한 요구를 요청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측정 지표인 처리량, 응답 시간, 경과 시간 등을 점검하기 위해서 가상의 시스템의 부하나 스트레스를 통해서 성능을 분석하는 도구. 모니터링 도구는 얘네가 잘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볼 수가 있죠. 뭐 윈도우즈나 안드로이드에도 이런 성능을 관리해주는 그런 도구들이 내장돼 있거나 또는 설치할 수가 있죠. 어플리케이션 성능 저하 원인들이 있어요. 뭐 얘는 출제되지는 않았지만 그냥 한번 가볍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은 DB 락이에요. 이거는 뭐야? 과도한 데이터 조회, 업데이트, 인덱스. 지금 데이터 많이 썼다는 거죠. 근데 이제 아직 여러분들이 데이터베이스를 배우지 않으셨는데 이 병행 처리를 위해서 A라고 하는 작업, B라고 하는 작업이 동시에 일어날 수가 없거든요. 데이터는 동시에 공유는 되지만 동시에 업데이트가 되거나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얘네를 이제 락킹을 걸어가지고 병행 제어를 수행을 하게 되는데 이때 너무 빈번하게 발생하면 락이 풀렸다 닫혔다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서 그럴 때 생기는 부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불필요한 DB 패치예요. 이렇게 패치는 끌어안는 건데 불필요하게 데이터베이스에서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성적 조회를 하는데 보통은 이제 학생 이름이나 학번과 성적만 나오면 되는데 걔 주소나 또는 아니면은 뭐 성향이나 등등 기타 등등 여러 정보들이 같이 딸려오는 거예요. 의미 없잖아요. 나는 그냥 성적만 필요한데 그럴 때는 이제 필요한 아이들만 뽑아내야 되니까 그런 거는 이제 뭐 프로그래밍 할 때 적절하게 조절을 해야 되겠죠. 또 연결 루스는 DB와 연결 관련된 JVDC 개체를 사용한 후에 종료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 커넥션을 연결해 놓은 상태로 얘를 꺼놓지 않는 거죠. 그럼 연결한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클로즈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안 한 상태. 부적절한 커넥션 풀 사이즈예요. 그러니까 커넥션 풀이라고 하는 거는 연결했을 때 일종의 캐시와 비슷한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데이터를 잠깐 보관하는 공간인데 얘를 너무 많이 크게
해놓거나 너무 작게 하거나 막 그러면 문제가 발생을 하겠죠. 뭐 그 외에는 이제 트랜잭션이 커밋되지 않고, 커밋이라고 하는 건 승인이에요. 승인되지 않고 커넥션 풀이 반환되거나 잘못 작성된 코드로 인해서 불필요한 커밋이 자주 발생하는 경우예요. 다음에 이제 내부 로직에 의한 성능 저하 원인들이 있고, 잘못된 환경 설정으로 인한 것들도 있고, 한번 쭉 봐주세요. 이제 시험 문제 나오는 아이들인데, 이제 알고리즘이에요. 알고리즘은 문제가 되는 것들을 해결하는 방법, 이런 것을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알고리즘은 자연어라고 하는 건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언어를 의미하고, 그 의사 코드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특정 프로그래밍 언어의 문법에 쓰인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언어로 사용된 것, 이런 것을 우리가 의사 코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냥 일반적으로도 많이 쓰는 단어니까. 자, 알고리즘을 설계하는 기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 해결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분할정복법 앞에서 몇 번 이야기 드렸었는데, 어떤 큰 문제가 있을 때 걔네를 하나씩 쪼개요. 필요한 과제를 분할하고 걔네들 하나씩 정복해 나가는 거예요. 해결해 나가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얘네를 합쳐요. 이게 바로 분할정복법이에요. 자, 다음에 동적계획법이에요. 얘 같은 경우는 문제를 부분 문제로 분리한 다음에 쉬운 문제부터 풀어 나가는 거죠. 그리고 그 해답을 이용을 해서 상부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이러한 형태를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뭐 예로 뭐 이런 종류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 종류에 대한 걸 물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문제에서. 그래서 분할정복법에는 이 퀵정렬, 병합정렬 이런 아이들이 있다. 그리고 동적계획법에는 프로이드 알고리즘, 피보나치 수열 알고리즘 이런 것들이 있다. 피보나치 수열은 어떻게 생겼나요? 1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두 개 더한 값을 넣어주죠. 그 다음에 또 두 개 더한 값을 넣어주고, 두 개 더한 값을 넣어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증가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동적으로 하나씩 해나가는 방법. 여기 뭐 퀵정렬이나 병합정렬 이런 애들이 나오는데 여기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탐욕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국소적인 관점에서 최적의 해결 방법을 구하는 기법으로 최적의 해결 방법을 구하지 못하나 동적 계획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대요. 크루스칼, 다익스트라 뭐 이런 애들이 있다. 퇴각 검색법이래요. 얘는 퇴각이라고 하는 거는 뒤로 빠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문제 해결 방법을 찾기 위해서 모든 가능성을 다 찾아가는 거예요. n 퀸, n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넘버드 개수에 해당하는 거고, 퀸은 요거는 아마 체스 같아요. 체스는 저는 잘 몰라가지고. 자, 분기 한정법. 요거는 정해진 범위를 벗어나는 값들은 가지치기해 가면서 결과를 얻어내는 거. 근사 해법은 복잡도가 높은 문제에 대해서 가장 근사치 값을 구하는 것. 이게 아마 분할정복법이 시험 문제 나왔었을 거예요. 이게 종류도 좀 기억하시고요. 분할정복법의 알고리즘이 아마 출제가 됐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여기에는 실기 나왔었나요, 저게? 자, 알고리즘 설계 기법 중에서 제시된 문제를 분할이 불가할 때까지 나눈대요. 그리고 걔네를 각 과제를 풀면서 다시 병합해내는 거. 이거 분할정복법이네요. 맞죠? 분할정복법. 우리가 뭐 했냐면 동적계획법하고 분할정복법하고 구분을 좀 해야 돼요. 그러니까 둘 다 쪼개긴 하는데, 동적계획법 같은 경우는 쉬운 걸 먼저 처리한다 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되는 거죠. 특정 프로그래밍 언어의 문법에 따라 쓰인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언어로 쓰인 거, 우리 의사 코드라고 이야기한다 그랬죠. 알고리즘 설계 기법으로 거리가 먼 것은 그랬어요. 우리가 디바이드 앤 컨커, 그리고 백트래킹, 요거 이제 우리 좀 전에 봤던 것처럼 퇴각법 있었고, 탐욕법이라고 하는 그리디가 있었고, 스태틱 블럭이라고 하는 건 우리 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게 이제 시험 문제 나왔었군요. 자, 계속 이어서 갑니다. 내용이 좀 많아요. 다음에 이어서 시간 복잡도에 따른 알고리즘이에요. 그러니까 시간 복잡도라고 하는 건 어떤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투자하느냐, 얼마나 많은 시간이 투자되느냐에 따른 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보통 뭐 소요 시간을 계산하는 것을 우리 시간 복잡도라고 이야기하고, 얘를 빅 O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빅 O의 1 이렇게 하면 상수예요. 1로 계속 진행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로그 시간 복잡도예요. 그래서 로그 2의 n. 우리 로그 같은 경우는 그래프가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렇게 했을 경우에 점점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줄어드는 이러한 형태가 되겠죠. 자, 다음에 앞에 n이 하나 더 붙어요. n 로그 2n 이렇게 되면 이만큼 더 늘어나는 거죠. 이게 배수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얘는 이렇게 올라가겠네요. 그죠? 선형 로그 시간 복잡도를 의미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단계 수는 n 로그 n의 번의 수행 시간을 갖는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퀵정렬이나 병합정렬에 얘가 사용된다라고 하는 거, 얘가 자주 나와요, 시험 문제. 그래서 빅 O 기법 중에 n 로그 2의 n, 보통 이제 로그 2는 그냥 놔두니까 로그 n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그래서 얘네는 뭘 쓴다? 퀵정렬이나 병합정렬에서 사용한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것만 아시면 되고 나머지는 패스.
너무 어렵게 가지 맙시다. 자, 다음에 이번에는 순환 복잡도예요. 프로그램의 이해 난이도나 이제 제어 흐름 난이도를 분석하는 것을 우리 순환 복잡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사이클로매틱 개수에 의해서 산정 방법을 정하게 되고, 사이클로매틱 개수와 원시 프로그램 오류 개수의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사이클로매틱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복잡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시험 문제 나온 거는 이제 복잡도 계산 방법인데, 이 복잡도 계산하는 공식이에요. 화살표수 노드수 플러스 2예요.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다 됐고요. 밑에는 예제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제어 흐름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어요. 맥케이브의 복잡도 수는 얼마인가? 그랬어요. 자, 좀 전에 이제 그 순환 복잡도 계산 공식이 있었습니다. 이 첫 번째 보면 2가 화살표 수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잖아요. 그래서 6 마이너스 n은 노드 수예요. 이게 노드거든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이니까 4 빼고 그 다음에 뒤에다가 더하기 2를 해준다 그랬죠. 그러면은 2 더하기 2는 결국은 4가 되는 이러한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순환 복잡도 계산하는 요 공식 VG는 2-n 플러스 2 요거 공식으로도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어요. 계산하는 문제로도 나온 적이 있고, 그러니까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험 개정 전에도 좀 출제됐던 아이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해싱 함수의 종류, 얘가 이제 오늘의 이제 왕두목이 되는데 제일 많이 출제돼요. 그래서 우선은 종류를 알고 계셔야 돼요. 재산 방법이에요. 디비전이라는 건 나누는 거잖아요. 나머지 연산을 이용해서 테이블 주소를 계산한다. 그러니까 해싱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어디에 많이 사용되냐면 인덱스 할 때 사용되거든요. 그러니까 인덱스를 여러분들 아직 배우진 않았는데 뒤에 이제 데이터베이스 쪽에 가시면은 인덱스를 우리가 배우게 돼요. 인덱스는 어떤 데이터 값을 빨리 찾기 위한 그거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값을 이용하는 재산, 디비전 메소드다. 중간 제곱법은 레코드키 값을 제곱한 뒤에 결과값 중간 부분에 있는 몇 비트를 선택해서 다시 테이블 홈 주소로 사용한다. 얘는 중간 값을 제곱한다. 그 다음에 중첩 방법, 중첩이에요. 폴딩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해싱 함수 중에서 레코드키를 여러 부분으로 나누는 걸 우리 폴딩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하잖아요. 폴더블 폰 접히지 않을 것처럼 이렇게 접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각 숫자를 더하거나 요게 이제 가끔 나오는데 익스클루시브 오한 값을 홈 주소로 삼는다 그랬어요. 중첩 방법 이렇게 되는 거고, 기수 변환 방법, 얘 같은 경우는 Radix Conversion Methods, 영어로도 나온 적이 있었는데 레코드 키를 구성하는 수들의 모든 키에 대해서 자리별로 어떤 분포인지 조사하고 비교적 고른 분포를 나타내는 자릿수만큼 필요한 선택 레코드 홈 주소로 사용하는 방법이래요. 우선은 여러분들 이 두 가지만 우선 알고 계시면 되겠고, 중첩 방법인 폴딩 기법은 익스클루시브 오화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이게 논리 회로인데요. 익스클루시브 오화는 이렇게 생겼어요. 입력이 만약에 A하고 B라고 하는 게 있으면 두 값이 서로, 얘는 논리값이기 때문에 2 아니면 0이 들어가거든요. 두 값이 서로 다를 때만 출력이 1이 나와요. 얘를 다른 말로 익스클루시브, 배타적 논리 합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두 수가 서로 다를 때 얘네를 그 값을 홈 주소로 삼는다. 그냥 거기까지만. 그리고 이제 동의어라고 하는 거, 이거 이제 데이터베이스에서 또 나오게 됩니다. 이게 해싱 함수라고 하는 게 앞에서 계속 이야기 드렸듯이 이거 인덱싱, 데이터에서 검색을 빨리 할 때 사용하는 애라서 뒤에서 또 한번 보게 될 겁니다. 해싱 함수 중에서 레코드 키를 여러 부분으로 나눈다 그랬고, 익스클루시브 오화 우리 쓴다 그랬잖아요. 이거 나오면 그냥 뭐 한다고? 폴더블, 삼성 폴더블 번, 뭐 이거 생각하시죠. 익스클루시브 오화는 중첩 방법이다. 중첩이 뭐예요? 폴딩법 이렇게 쓰셔도 돼요. 해싱은 동일한 홈 주소로 인해서 사용되는 충돌이 일어나는 집합, 이걸 뭐 동의어라고 그래요. 동의어가 있기 때문에 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도 뭐 자주 출제되는 아니에요. 해싱 함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제곱법, 숫자 분석법, 체인법, 계산법 있었는데 뭘까요? 우리 체인법이라고 하는 건 못 본 것 같아요, 앞에서. 제어 흐름 그래프가 있어요. 맥케이브 이야기를 했죠. 여기에서 우리 공식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각각의 화살표 수 빼기 노드 수 플러스 2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아까 이거 얼마 나왔냐? 계산했었잖아. 4. 이렇게 나온다. 이것도 개정 전에 굉장히 많이는 아니고 가끔 출제됐던 건데 개정 후에도 출제가 되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 봤습니다. 자, 이어서 소스 코드 최적화예요. 이름 그대로 소스 코드를 깔끔하게 잘 우리가 코딩한다. 그런 개념이고, 용어 정도 정리하시면 됩니다. 우선 나쁜 코드라고 하는 애와 클린 코드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뭐 어려운 게 없어요. 그치? 그냥 상식선에서 봐주시면은 부담 없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선 클린 코드의 최적화 원칙이 있어요. 가독성. 딱 봤을 때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알 수 있어야 되겠고, 단순해야겠고, 다른 것과 의존성을 배제하고 중복성을 최소화하고 추상화를 해놔야 된다.
그래서 뭐 보기 좋은 배치, 작은 함수, 분석 가능한 제어 흐름, 오류 처리, 간결한 주석, 예, 오탈이 났군요. 네, 이렇게 되고 다음으로 이제 코드 간결성을 유지하는 지침이에요. 그래서 공백을 이용해서 실행문 그룹과 주석을 명확히 구분하고 복잡한 논리식과 산술식은 괄호와 들여쓰기를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좀 가독성 좋은 코딩을 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거죠. 자, 빈줄을 이용해서 선언부와 구현부를 구분하고 한 줄에 되도록 적은 문장을 쓴다. 그래서 개행을 이용을 해가지고 분류를 좀 하도록 한다. 클린 코드 작성 원칙이에요. 좀 전에 봤던 것과 같이 뭐 가독성, 단순성, 의존성 배제, 중복 최소화, 추상화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자, 외계인 코드는 뭘까? 알아볼 수 없는 아이. 아무리 봐도 뭐 어떻게 해놓은 건지 알 수 없는 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스코드 최적화 유형이 나와요. 그래서 클래스를 분할해서 배치하거나 좋은 이름을 쓰거나 코딩 형식을 준수하거나 느슨한 결합, 적절한 주석 이렇게 좀 전에 우리가 봤던 내용들 쭉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아이예요. 소스코드 품질 분석 도구예요. 그러니까 소스코드가 잘 구성이 됐는가를 우리가 보는 아이를 소스코드 품질 분석 도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정적 도구하고 동적 도구가 있어요. 당연히 동적은 실행하는 아이죠. 그래서 실행하는 아이니까 아발란체, 발그라인드, 발미터 이런 종류들이 있고요. 정적 분석 도구 같은 경우는 코드 내에 있는 어떤 오류, 위반사항, 그 다음에 안정성을 해치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찾게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정적 분석은 개발 초기에 결함을 찾게 되고요. 동적 분석은 나중에 실제 실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반기 테스트할 때 우리가 사용이 된다. 그래서 기법에는 소스 코드 검증, 코드 리뷰, 그리고 리버스 엔지니어링 이렇게 종류가 있다. 이게 종류가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그래서 PMD, CPP 체크, 소나 큐브, 체크 스타일, CMM, 코베트라 뭐 이런 아이들이 있다라고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고, 굳이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문제 답, 기출 문제를 가지고 보시는 게 훨씬 더 낫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오셔가지고 얘네가 뭐가 있구나라는 걸 분석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정적 분석과 동적 분석 기술, 우선 기본적으로 정적은 소스 코드를 보고요. 얘는 실제 어플리케이션을 보게 되죠. 얘네는 이제 오염 분석, 뭐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거, 패턴 비교, 얘는 실제 실행이고요. 단계는 얘는 개발 단계고, 얘는 완료 단계에서 동적 분석을 하게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이 설명하는 클린 코드 작성 원칙은 한 번에 한 가지만 처리를 수행한다. 클래스 메소스 함수를 최소 단위로 한다. 이거는 뭐 최소화 또는 단순화 이렇게 보면 됩니다. 단순성 이렇게 보는 거죠. 객관식 문제였기 때문에 여러분들 쉽게 찾을 수 있었을 거예요. 다음 중 클린 코드 작성 원칙으로 거리가 먼 것은 누구든지 쉽게 이해해야 된다. 중복이 최대화돼. 당연히 아니겠죠. 자, 외계인 코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프로그램 로직이 복잡해서 이해하기 어려운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아주 오래되거나 참고 구문 또는 개발자가 없어서 유지보수 작업이 어려운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오류가 없어 디버깅 과정이 필요 없는 이건 아니고 사용자가 직접 작성한 프로그램 이것도 아닌 것 같죠? 둘 중에 하나인데 로직이 복잡하기보다는 너무 오래된 거야. 개발 방법론 자체도 오래됐고 그런 아이를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죠. 자, 소스코드 품질 도구 중 정적 분석 도구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그랬어요. 잠재적인 실행 오류와 정적이라 그랬죠? 그럼 맞네요. 잠재적인 실행 오류와 코딩 위배 이런 것들. 검출된 약점을 수정 보완해서 소프트웨어 안정성을 강화하고 향후 발생하는 오류 수정 비용을 줄일 수가 있고. 개발 초기에 맞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이제 실행 과정이라고 나오잖아요. 실행 과정이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예, 동적 분석 도구에 해당하겠죠. 이렇게 해서 봐주시고요. 사실 이제 이 코드 분석 도구 같은 경우는 기출 문제를 좀 보시는 게 더 좋아요. 그래서 두목넷에서 문제 검색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적 분석 이렇게 검색하면 정적 분석에 해당하는 문제들이 쭉 나오니까 한번 같이 이렇게 정리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잠깐 보여드릴까요? 이제 공부하는 방법이기도 한데 저희 두목넷에 그 문제 은행이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잠깐 보여드리면 자 이렇게 잠깐 보여드리면 통합 검색에서 정보 처리 기사 이렇게 해주시고 우리가 오늘 뭐를 했냐면은 정적 분석, 동적 분석 이런 거 했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정적 분석 뭐 이렇게 해서 검색을 좀 해보세요. 그러면 소스코드 분석에 대한 문제들을 쭉 볼 수가 있고 거기에 해당하는 문제들이 얼마나 출제가 됐는지 해설까지 다 같이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활용하시면 공부 좀 하실 줄 아는 분들은 좀 빠르게 공부할 수 있겠죠. 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다시 넘어와 가지고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자, 이번에는 32번째 인터페이스 구현입니다. 자, 인터페이스 앞에서 요구사항 확인했고, 얘네 이제 실제 구현을 하는 거예요. 이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예, 각각 모듈 또는 컴포넌트가 연결돼서 운영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보는 아이는 컴포넌트 단위는 아니고 어플리케이션 단위로 연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인터페이스 설계서, 정의서 같은 경우에는 인터페이스를 어떻게 연결할지에 대한 것을 우리가 정의한 문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내 외부 모듈 간의 공통 기능, 데이터 인터페이스 확인 순서가 있어요. 그래서 인터페이스 설계의 외부, 내부 모듈 기능을 확인을 해야지 당연히 얘네가 어떤 기능을 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 확인할 수 있겠죠. 상식선에서 생각하십시오. 자, 모듈 연계는 우리가 구축해 놓은 각각의 모듈을 이런 기술을 통해 가지고 연결을 한다.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애가 EAI고 또 ESB 방식이 있다 그랬고요. 얘네가 이제 시험 문제 출제되는 거예요. 출제되는 것만 보고 갑니다. 막 넘어간다고 서운해하지 마세요. 자, 그래서 출제되는 거 EAI예요. Enterprise Application Integration이라고 하죠. 그래서 기업 내에 있는 모든 어플리케이션을 통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합하는 모양 형태가 있는데 첫 번째는 포인트 투 포인트예요. 점 대 점으로 연결하는 거죠. 얘의 특징은 뭐냐면 별도로 미드웨어 솔루션이 없어요. 중간계가 없다고. 됐죠? 자, 허브 앤 스포크 같은 경우는 중간계가 있는 거죠. 이렇게 각각의 단말과 이렇게 연결된다. 자, 얘 특징이라고 하면은 중앙에 이제 이 허브에 장애가 발생하면 연결이 이쪽으로 갈 수가 없잖아요. 그죠? 전체 영향을 주죠. 이번에는 메시지 버스예요. 그럼 메시지를 실어나는 버스 노선이 있는 거고 걔네들을 각각 신호를 주고받는 형태죠. 이때는 어떠냐면 데이터 처리에 고용량을 보내기 아주 수월해져요. 그러니까 이게 인터넷 연결할 때도 이런 식으로 버스 형태를 사용하게 되면 아주 좋죠. 그리고 각각의 단말 연결도 쉽고요. 뭐 이러한 장단점이 있다. 이러한 아이들을 보시면 됩니다. 그림을 보시면 되고요. 이제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허브 앤 스포크를 버스형에다가 묶어놓은 형태예요. 그러면 그냥 머릿속에 그림만 그리시면 되겠죠. 포인트 투 포인트, 그 다음에 허브 앤 스포크, 버스, 그다음 하이브리드. 얘네들의 그 특징적인 것들을 머릿속에 기억하시면 객관식으로 시험 문제가 나왔을 때 충분히 풀어낼 수 있다. 자, ESB예요. 얘는 엔터프라이즈 서비스 버스예요. 자, 얘는 EAI보다 좀 더 확장된 개념인데 뭐냐면 기업 내의 모든 어플리케이션을 서비스로 보는 거야. 그 결국은 그렇잖아요. 기업 내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쓴다 그러면 회계 관리다 그러면 회계 관리 서비스 또는 아니면 뭐 재고 관리다 그러면 재고 관리 서비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으로 보지 않고 서비스로 보는 그런 것을 의미한다. 자, 그래서 얘는요, 어플리케이션의 통합 관점으로 이 A하고 비슷하지만 얘는 서비스 중심으로 얘를 통합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이렇게 ESB라고 하는 중앙에 있는 버스 라인을 통해서 아주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하는 그러한 기술을 이야기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데이터 표준 확인이에요. 이거는 당연한 이야기가 되겠죠. 인터페이스, 즉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으려면 어때요? 표준 언어가 있어야 되겠지?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거는 JSON 또는 XML 이런 거 쓰고 DB를 통해 가지고 연결할 수도 있다. 까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인터페이스의 기능을 또 정의해줘야 돼요. 각각의 인터페이스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그래서 제일 먼저 컴포넌트 명세서를 확인해야 되겠죠. 우리가 연결해야 될 내역서를 만들어 놓고 얘네가 정상적으로 완성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그리고 일관된 인터페이스 기능 구현을 정의한다. 그러니까 얘네의 각각 기능을 정의하고 그리고 얘네를 실제로 정형화하는 형태로 기능을 정의하게 됩니다. 실제 시험은 이 AI가 이제 가장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시면서 정리를 하시면 돼요. 필요 없는 건 보지 말자. 자, 시스템 인터페이스 현황을 한눈에 확인하기 위해서 이기종 시스템 간의 데이터 교환과 처리를 위해서 사용되는 데이터뿐만 아니라 업무 그리고 송수신 시스템에 관한 문서는 숨을 안 쉬고 별로는 안 되네요. 얘는 인터페이스 다음에 이 AI 연계 중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방식은 단일 접점인 허브 시스템을 통해서 데이터를 전송하는 중앙 집중 방식으로 확장 및 유지 보수가 수월하다 그랬어요. 이거 뭐야? 중앙에 허브가 있대. 야, 이건 너무 쉬운 거 아니냐? 허브 앤 스포크. 맞습니까? 자, EAI 구축 중에서 하이브리드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허브 앤 스포크와 메시지 버스 혼합 방식이다. 필요한 경우 한 가지 방식으로 EAI 구현이 가능하다.
데이터 병목 현상을 최소화할 수 있다. 중간에 미드웨어를 두지 않는다. 이거는 뭐였어요? 포인트 투 포인트. 그래서 4번이 답이 되겠죠. 어렵지 않죠? 개념을 잡고 문제를 풀면 돼요. 자, EAI의 구축 유형으로 옳지 않은 것. 포인트 투 포인트, 허브 앤 스포크, 메시지 버스, 트리라고 하는 애는 없었네요. 자, 얘가 좀 양이 많아요.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인터페이스를 하려면 모듈 세부 설계서를 봐야 돼요. 왜 그 이유는 뭘까? 이 모듈이 어떻게 어떤 정보를 주고받는지를 파악해야 되겠죠. 그래서 컴포넌트 명세서, 뭐 같은 말이 모듈이나 컴포넌트나 여기서는 그냥 같다고 보십시다. 그래서 컴포넌트 명세서를 통해 가지고 내부의 이 내용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안에서 교환되는 자료들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돼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컴포넌트의 아이디, 컴포넌트 명, 컴포넌트 개요, 내부 클래스, 뭐 인터페이스 클래스, 인터페이스 명, 오퍼레이션 명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고 얘네를 분석한 다음에 그거에 맞게 얘네를 연결하기 위한 인터페이스 명세서를 작성한다. 까지 아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모듈 세부 설계서를 우리가 작성을 했으면은 한번 검토를 해줘야 되겠죠? 뭐 그냥 간단히 봐주시고요.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인터페이스를 실제로 구현을 하는 거예요. 연결을 하는 거죠. 맞습니까? 자료를 주고받기 위해서 한다. 그래서 데이터 통신을 이용해서 우리가 인터페이스를 구현합니다. 최근에는 그냥 무조건 통신을 통해서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때 이 통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규칙, 규정, 뭐 하나의 약속된 언어들이 있는데 우선 첫 번째에 나오는 애가 자바스크립트 기반으로 한 아작스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에이젝스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이름 자체가 뒤에 보면 Synchronous JavaScript and XML이에요. 그래서 얘는 자바스크립트를 이용을 해서 서로 간에 XML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어요. 아작스. 요즘에 많이 좀 줄어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제이슨이 있어요. JSON. 제이손 하니까 축구 선수가 생각나네요. 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자바스크립트 형태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얘는 웹상에서 컴퓨터 용량이 적은 데이터를 교환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쇼핑몰이나 이런 데서 또는 전자결제에 사용하는 방식이 바로 제이슨 방식입니다. 자, 아작스와 제이슨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이 제이슨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문제 출제된 포인트가 속성 값의 쌍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제이슨은. 요것만 키워드로 잡고 계십시오. 다른 거 몰라도 돼. 그지? 제이슨은 자바스크립트 기반이고 얘는 속성의 값의 쌍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아작스 같은 경우는 XML 기반이고 XML을 주고받기 위한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한 비동기 통신 기술이다. 왜? 어싱크로너스니까. 그죠? 핵심 포인트들만 찍고 갑니다. 그냥 보고요. 인터페이스 구현 검증이에요. 말 그대로 인터페이스가 연결이 됐으면 얘네가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는지를 확인하는 거죠. 그걸 검증하는 도구들이 있어요. 얘가 또 이제 시험 문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터페이스 구현 검증을 위해서 단위 기능 및 시나리오 기반한 통합 테스트가 필요하대요. 당연히 테스트 해줘야 되겠죠. 얘네가 정상적으로 통신을 하고 있는지 봐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걸 도와주는 아이가 이걸 와타이어라고도 하고 WATIR이라고도 해요. 이게 프로그램 이름입니다. 프로그램 이름. 그래서 이러한 아이나 또는 X 유닛이라고 하는 애가 있죠. 이 X는 자바가 될 수도 있고 C가 될 수도 있고 단넷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J 유닛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자바에 썼으면 뭐 C 유닛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이 유닛을 이용을 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또 피트니스를 이용할 수 있어요. 얘는 웹 기반 테스트 케이스 기반이에요. 그래서 요거 하나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태프가 있어요. 스타프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얘는 서비스 호출, 컴포넌트 재사용 등의 다양한 환경을 지원하는 테스트 프레임워크예요. 엔타프는 네이버에서 만든 아이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셀레니움 같은 경우는 다양한 브라우저 및 개발 언어를 지원하는 웹 어플리케이션 테스트 프레임워크입니다. 종류 정도 기억하십시오. 아셨죠? 자, 인터페이스 구현 감시 도구. 얘는 앞에서도 본 적이 있는데 어플리케이션 퍼포먼스 매니지먼트를 이용해서 동작 상태를 확인해요. 그래서 자료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제대로 가지 못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감시 도구로 또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프로그램 이름이에요. 스카우터나 제니퍼라고 하는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그래서 얘네를 이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인터페이스 구현 검증 시에 필요한 설계 산출물들이 있어요. 한번 참고해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또 한번 후루룩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인터페이스 구현 검증 도구 중 아래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검증 도구 우리 쭉 봤었죠. 서비스 호출, 컴포넌트 재사용 등의 다양한 환경을 지원하는 뭐다? 테스트 프레임워크다. 그랬어요. 또 각 테스트 대상이 분산 환경에 데몬, 이 데몬이 나오면 이 키워드로 기억을 하십시오. 이 데몬이 나오면 얘는 네, 스타프예요. 이렇게 문제에서 포인트를 찾고 답을 찾아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구형 검증 도구, 이건 통합 도구잖아요. 이거 아니죠.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겠고. 자, 웹과 컴퓨터 프로그램, 웹이라고 그랬고요. 작은 프로그램 우리가 쓸 때는 제이슨 쓴다고 그랬어요. 자, 인터페이스 구현 시 사용하는 기술 중 다음이 설명하는 것은 그랬어요. 자바스크립트를 쓰고 비동기래요. 어싱크로너스, 그죠? AJAX가 되겠네요. 자, 다음 인터페이스 구현 검증 시 필요한 설계 산출물이 아닌 것은 모듈 세부, 인터페이스 정의서, 인터페이스 기능 목록, 요구사항 정의서. 우리가 인터페이스 구현 검증하는 데는 요구사항 정의서는 좀 너무 포괄적이잖아요. 그치? 그래서 이렇게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어서 우리가 인터페이스 보안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자료를 네트워크를 통해서 주고받다 보니까 당연히 보안이 필요해지겠죠? 그걸 의미하는 거죠. 네. 인터페이스 보안. 그래서 데이터 통신 시에 데이터 탈취 위협이 있어요. 요거 이제 시험 문제에 개정 전에 몇 번 출제된 적이 있어요. 자, 스니핑이라는 것과 스푸핑이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자, 스니프라고 하는 단어가 이거 멍멍이가 코를 킁킁거리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킁킁 킁킁. 그래서 네트워크 주변을 다니면서 쓸만한 애가 있나? 그래서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이 스푸프 같은 경우는 이건 흉내 내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흉내. 예. 그래서 일반 사용자가 인터넷에서 통신하는 정보를 크래커 사이를 통해서 비밀번호를 알아내는 거예요. 나인 것처럼 흉내내는 게 스푸핑이고요. 스니핑은 킁킁거리는 거죠. 킁킁거리면서 네트워크 주변을 찾아다니면서 내가 필요한 아이들을 찾아내는 것. 당연히 데이터베이스 암호화해야 되겠고요. 시큐어 코딩이 있어요. 이거는 OWASP라고 하는 표준 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참고해 가지고 우리나라 인터넷진흥원에서 얘네를 시큐어 코딩 가이드를 이렇게 배포를 해요. 그럼 그 기준에 맞게 우리가 얘네를 코딩하면 되는 거죠. 자, 네트워크 보안 적용이에요. 당연히 인터페이스 진행하면서 네트워크를 사용하다 보니까 이 네트워크 보안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우선은 첫 번째 트랜스포트 레이어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아직 배우시진 않았는데 OSI, 즉 오픈 시스템을 연결할 때 사용하는 표준 기준이 있어요. 이걸 7 레이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7계층 중에 이제 트랜스포트 계층은 자료를 전송하는 걸 담당해요. 전송을 담당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상대방 인증을 적용하고 보안 기능을 여기에서 뭘 쓰냐면 IPSEC, 즉 이게 IP 보안이거든요. 그리고 AH, Authentication Head 이렇게 해서 보안을 적용할 수 있다라는 거. 이 IPsec 같은 경우는 인터넷 패킷을 암호화하고 인증하는 안전한 인터넷 프로토콜을 의미합니다. 이게 아마 시험 문제 나왔을 거예요. 핵심적인 것들만 한번 쭉 봐주시고요. 그리고 또 이번에는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인데 얘는 이제 응용 계층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중에 아마 3과목에 가서 배우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응용 계층은 실제 소프트웨어에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SSL, 여러분들 보시면은 홈페이지 같은 데 보면 HTTP도 있지만 요즘엔 다 S 붙죠? 바로 이게 이 인증서가 설치된 홈페이지라는 의미예요. SSL. 그지? 그러니까 실제로 웹에 보여지는 부분을 우리가 암호화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SHTTP. 요것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SSL이 좀 진화한 형태가 SHTTP. 얘도 이제 비슷한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데이터베이스도 당연히 자료를 주고받으면서 자료가 보관이 되니까 보안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고, 이 암호화 알고리즘은 또 뒤에 또 한번 보게 돼요. 그래서 암호화 알고리즘의 대표적인 게 이제 대칭키 암호화 알고리즘과 비대칭키 암호화 알고리즘, 그다음에 해시 알고리즘 이렇게 있는데, 이 대칭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암호화에는 암호화 키가 있고요, 복호화 키가 있어요. 그래서 이 대칭키라고 하는 건 암호화 키와 복호화 키가 동일한 걸 의미하는 거고요. 비대칭키는 암호화 키하고 복호화 키가 서로 다른 걸 의미해요. 두 개에 따른 차이는 뒤에 가서 좀 더 자세하게 배우게 될 거예요. 자, 데이터베이스 암호화 기법에는 API 방식을 쓸 때도 있고요. 이게 별도로 이제 API 모듈을 이용을 해서 쓰는 경우, 그 다음에 필터 방식, 얘는 플러그인 꽂아서 쓰는 방식, 하이브리드는 두 개 혼합하는 형태, 이렇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 그랬어요. 여기에서는 문제가 그렇게 많이 출제가 안 됐기 때문에 그냥 뒤에서 배워야 될 내용들을 미리 살짝 본다라고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암호화 방식,
또 서버 성능 부하, 시스템 통합 용이성, 관리 용이성 이러한 형태로 우리 암호화 기법이 있다. 여기 나오는 것처럼 IPsec나 SSL, TSL 뭐 이렇게 사용한다. 연계 테스트를 해야 되겠죠. 제대로 연계가 되는지에 대한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연계 테스트를 하게 되고 소프트웨어 연계 테스트 구간, 연계 단위 테스트, 통합 테스트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한다. 간단히 봐주시고 문제를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통신 세션의 IP 패킷을 암호화한대요. IP 패킷 뭐야 이거? IPsec가 되겠네요. 자, 메시지 체크썸을 이용한 데이터 인증과 비연결형 무결성을 보완해주는 프로토콜은 그랬는데 요거는 AH입니다. 요것도 하나 기억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이 체크썸이라고 하는 거는 자료를 주고받으면서 거기에서 뭐 오류가 발생했는지 안 했는지를 이렇게 체크하고 걔네 합계를 내는 그래서 오류가 몇 개 있다라는 걸 확인하는 그런 아이다라고 그냥 간단히 기억하시고 얘도 아마 실기시험에 나왔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실기시험에 필기는 아니고요. 그래서 AH 됐고요. 인터페이스 보안을 위해 네트워크 영역에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거리가 먼 것은 그랬어요. SMTP라고 하는 얘는 메일 전송 프로토콜이에요. 그래서 얘는 심플 메일 트랜스퍼 프로토콜이고요. 뭐 약간 헷갈리기 때문에 얘를 그냥 샌드 메일이라고 기억하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있어요. 이런 문제가 나오면 좀 어렵기는 하죠. 근데 이렇게 까다롭게 나오진 않고요. 그냥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좀 있긴 하거든요. 그건 나중에 또 한번 기회가 되면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고 여기에서는 대칭키는 아리아 123, 129, 258 있고요. 시드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그리고 비대칭키 알고리즘 우리 교재에 있는 것 중에서는 RSA, ECDSA 그리고 ECC 이런 애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해시 알고리즘 방식이거든요. 해싱키를 이용을 하는 방법인데 이 해싱키를 사용하는 방법 알고리즘 중에 이 녀석이 바로 해싱키 암호화 알고리즘입니다. 자, H가 들어가 있죠. 요거 다음 중 데이터 암호화 기법 종류가 아닌 것은 API, 필터, 하이브리드, 빅뱅 방식이라는 건 없었어요. 문제 출제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인터페이스에 대한 내용을 쭉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